다음으로 롤랜드는 션에게 받은 유물을 가지고 파샤를 방문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셀린에게 맡긴 비밀 금속방의 건설 진행 상황입니다. 파샤는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현재 셀레네는 그 방 안에 있으며 파샤는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합니다. 셀레네는 마법 유물 제작에 있어 업계 최고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에 너무 몰두해서 외계 생명체 같은 몸과 합체하기를 자원한 첫 번째 마녀였습니다. 변신한 후 그녀의 기술은 그 몸이 제공한 자유 덕분에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멀티태스킹을 하기 위한 손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너무 쉽게 피곤해진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거대한 지하 통로가 곧바로 아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끝이 없는 구덩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이팅게일은 불안해지며 정말로 내려갈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파샤는 엘리베이터가 곧 설치될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녀가 직접 내려보내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를 믿고 왕과 여성들은 파샤 위에 올라탑니다. 파샤는 파도를 타듯 구덩이 표면을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과정이 가능한 한 부드럽게 끝난다. 안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강화문이 있다. 그곳의 웅장함을 보며 롤랜드는 만약 신의 의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이 방이 언젠가는 100년 후 고대 유적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파샤는 그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롤랜드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자 셀레네는 파샤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엽니다. 롤랜드는 주저없이 그녀에게 검토해달라고 고대 보물을 정제된 방에서 제시합니다. 셀레네는 건축에 대한 롤랜드의 의견을 열심히 묻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롤랜드가 말한 저주를 막기 위해 왜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했다. 만약 단순한 빛이라면 일반적인 장벽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롤랜드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평가가 맞다면 그 유물은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빛을 방출하며 일반적인 벽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저주는 아마 핵 방사능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롤란드가 셀레네에게 그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라고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 유물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실험을 시작합니다. 로란과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셀레네는 방사능 동전이 테이블에 놓인 채로 유물을 맨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물이 동전에 반응하기 시작했지만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션에 따르면 로렌조가 만졌을 때 유물은 빛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셀레네는 큐브에 대해 새롭게 알아차립니다. 내부가 비어 보이고 여기저기 금이 가 있어 단지 용기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잠금 해제를 위한 열쇠를 넣는 작은 구멍도 있습니다. 그녀는 동전이 열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큐브가 반응할 수도 있으니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녀가 동전을 넣자마자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장면은 롤랜드의 사무실로 바뀝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그들이 흥분했던 고대 보물이 사실은 포로를 고문하는 장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유물은 맨눈으로 에너지 전자를 인식할 수 없는 보통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방사성 요소에 깊이 의존하는 문명만이 이것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큐브는 농축된 방사성 물질에 의해 활성화되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비미 100m 밖에 이동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마법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갑자기 한 기사가 나타나 테킬라 마녀들의 실험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이 보고서는 최신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동물들이 방사선에 대해 다른 내성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노출 후 5분 만에 방사선이 인근 용기 속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노출이 더 길었다면 그 안의 물고기는 살아있는 채로 익었을 것입니다. 큐브로 물을 끓일 수 있다는 걸 롤랜드는 셀레네에게 해체하지 말라고 합니다. 통화 후 그는 나이팅게일에게 자신을 세 번째 국경 도시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녀는 즉시 폐하를 붙잡고 안개 속으로 끌고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불쌍한 왕은 멀미로 무지개를 토하게 됩니다. 그는 셀렌을 보자마자 이 큐브를 더 만들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롤랜드가 왜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롤랜드는 이게 절대 쓰레기가 아니라고 믿어요. 사실 이건 산업화 과정을 혁신할 수 있어요. 보통 증기를 만들려면 많은 연료가 필요하지만 만약 연료를 마법 큐브로 바꿀 수 있다면 상상도 못할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셀레네는 생각한 후 구조적 완전성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으면 큐브를 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해가 허용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롤랜드는 그녀가 분해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는 단지 그녀가 그것을 쓰레기처럼 다루지 않고 복제를 위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분해하길 원해요. 그는 그녀가 연구개발을 마치면 그것을 복제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레네는 큐브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결국 그를 놀라게 할 자신이 있어요. 현재로서 유일한 긍정적인 발견은 그 큐브가 작동하는 데 마법이 필요 없다는 점이며 이는 복제를 훨씬 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들 재료를 구하는 것이 또 다른 큰 과제입니다.
셀레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유물은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용된 재료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습니다. 대담한 이론 중 하나는 그것이 고대 문명의 뼈나 다른 미지의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알아내려면 유물이 발견된 사원에서 많은 샘플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저주받은 사원은 몇 년 전 이미 완전히 비워져서 관련 재료를 회수하기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그녀는 대체 재료가 원래와 똑같이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재료에 대해 말하자면 롤랜드가 갑자기 뭔가를 떠올립니다. 그는 그들을 찾을 장소에 대한 직감이 있어요. 그가 생각하는 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을 수 있지만 사원의 벽화가 정확하다면 그곳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장면은 두 탐험가가 무성한 녹색 식물로 가득 찬 미지의 터널을 발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곳에는 식물을 유지할 햇빛이 없어서 이상합니다. 퍼플헤드는 이곳이 불안하다고 느껴져 물러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갈색 머리 친구는 더 탐험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퍼플헤드는 운이 나쁘다고 저주합니다. 그는 여기 온 것을 후회해요. 이 신비로운 유적을 탐험하자는 이야기가 터무니없게 느껴져요. 그의 동료는 잠수복까지 가져와 물을 건너 이 수중 장소에 도달했어요. 갑자기 그들은 으스스한 동굴에서 아름다운 꽃을 발견합니다. 퍼플헤드는 그 식물을 알아봅니다. 신의 전령꽃입니다. 과거에는 흔했지만 이제는 드물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삼신의 전령꽃은 해안선을 따라 보라색 리본처럼 자란다고 해요. 남부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사막일 뿐인데 그런 꽃들이 번성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퍼플헤드는 남쪽이 항상 사막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곳은 한때 끝없는 숲과 초원, 강으로 덮여 있었으며 북쪽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세 신의 사자가 사라지면서 그 땅은 점차 오늘날의 황량한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이 특이한 꽃에 대해 신의 사자꽃은 한번 뿌리 내리면 절대 옮길 수 없다고 믿어졌습니다. 이것이 현대 오아시스에 이 꽃이 거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 꽃이 예전에 멸종된 것으로 여겨진 이유입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사막화 영향을 받지 않은 지하 공동 덕분입니다. 퍼플헤드에게 이 동굴을 걷는 것은 과거의 오아시스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걷다가 퍼플헤드는 갑자기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고 그 자리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들이 함정을 건드린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금광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들 발 아래에는 밟을 때마다 빛나는 이상한 상징이 새겨진 판이 있었어요. 브라운헤드는 발광 효과를 보기 위해 그 위를 계속 밟으며 열광합니다. 그에게 이 보물은 롤랜드 윈블던에게 명예탐험가 칭호를 쉽게 얻는 기회입니다. 퍼플헤드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 큰 물체를 옮기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드러난 부분만 봐도 구조물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브라운헤드는 희망을 잃지 않고 더 찾으면 다른 출구나 더 많은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들이 더 깊이 들어가자 동굴 전체가 거대한 빛나는 판들로 가득한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비슷한 디자인으로 표시된 거대한 조각된 석판 더미를 발견합니다. 브라운헤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대박을 터뜨렸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퍼플헤드는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는 이곳을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예상대로 브라운헤드는 반대해요. 그에게 이 발견은 전설적인 탐험가 산더조차도 아마 발견하지 못한 종류입니다. 퍼플헤드는 나중에 다시 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밖에서 기다리는 다른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다시 모이는 게 더 현명해요. 결국 브라운헤드는 마지못해 동의해요. 하지만 그는 기념품 없이 떠나길 거부해요. 칼을 든 그는 돌판에 칼을 넣어 주머니에 넣을 조각을 떼어내려 했다. 그가 파고들수록 돌판의 빛은 점점 밝아졌다. 퍼플헤드는 뭔가 잘못됨을 느끼고 브라운헤드에게 너무 많이 부수지 말고 깎아낸 조각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브라운헤드는 욕심을 부려 친구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때부터 섬뜩한 바스락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괴롭히던 위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대한 전갈. 퍼플헤드는 즉시 그의 바보 같은 친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해요. 전갈이 가까이 다가오자 퍼플헤드는 틈을 타서 독 있는 꼬리와 발톱을 재빨리 잘라냅니다. 그의 바보 같은 친구는 사탕 가게에 온 아이처럼 눈이 반짝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명을 받아요. 그는 그런 생물을 사냥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모지온 사람들에게서 이 정도는 기대했어요. 하지만 퍼플헤드는 그에게 흥분을 자제하라고 경고해요. 진짜 위험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들었던 소리는 사막 전갈 소리가 아니었어요. 곧 거대한 전갈이 나타나 그들을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그들은 간신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 무서운 만남 이후로 5날이 지나갑니다. 퍼플헤드가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 그의 어리석은 친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뛰어옵니다. 그들의 발견이 왕의 관심을 끌었고 롤랜드가 직접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퍼플헤드는 놀랐고 그의 친구는 기쁘게도 폐하께서 이미 그들을 데리러 배를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그 배는 이틀 내에 페스티비티 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롤랜드가 프로젝트 토시의 진전 보고서를 검토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5월에 접어들면서 악마들은 거의 저항하지 않았고 철도 노선은 꾸준히 테킬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롤랜드는 6월 중순까지 성스러운 도시가 공격 범위 내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프로젝트가 이미 10일 앞서 진행되고 있어 기쁘지만 그의 관심은 곧 다른 문제인 하늘바다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그가 파악한 바로는 악마들이 압도되어 네버윈터와의 전쟁과 갈등을 균형 잡기 위해 애쓰는 것 같다. 롤랜드가 이를 곰곰이 생각할 때 나이팅게일이 나타나 그에게 자격 있는 마사지를 해준다. 갑자기 불길한 기운이 사무실에 퍼지며 그를 놀라게 한다. 알고 보니 그의 여동생이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다. 롤랜드는 그녀가 왜 화가 났는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가 약속한 비행기 시제품이 너무 늦어졌다고 불평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빠르게 알게 된다. 마감일이 한참 지났고 그녀는 오빠가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불쌍한 남자는 그녀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있거나 짜증이 났을 때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롤랜드는 용기를 내어 대답합니다. 안나와 소라야가 필요한 부품을 아직 제작 중이라 시제품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는 전선에서 주요 전투가 그녀의 프로젝트를 지연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기분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롤랜드는 설계도가 완성되었지만 혼자서는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소녀는 하늘 기사단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비행기가 빨리 준비되길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롤랜드는 항공기의 본체는 거의 완성되었고 보조 부품만 설치하면 된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이 말을 듣고 소녀는 비행기의 본체가 이미 조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탕 얘기를 들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보조 부품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없어도 비행기는 여전히 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롤랜드는 망설이며 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지만 다른 항공기와 달리 테스트가 쉽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기술적 결함이 생기면 웬디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틸리는 첫 비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롤랜드는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는 비행기를 준비하려고 비행장에 연락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비행기를 포기하라고 경고한다. 소녀는 아이 같은 흥분으로 동의한다. 롤랜드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잠시 후 그들은 비행장에 도착합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자 그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매끄럽고 아름다운 기계가 나타납니다. 이 항공기의 이름은 롤랜드가 유니콘이라고 지었습니다. 틸리는 그 이름을 즉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손을 대보니 조종석에 보조 부품이 있어야 할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롤랜드는 이 부분을 확인하며 그 부품들이 속도와 고도 같은 중요한 매개 변수를 표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조종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웬디가 마법으로 속도와 고도를 조절했기에 그런 장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스스로 날기 위해 틸리는 계속 모니터링해야 해요. 그녀는 걱정하는 오빠를 안심시키며 비행에서는 자신이 최고라고 상기시킵니다. 준비가 끝나자 그녀는 조종석에 오릅니다. 조작자가 엔진을 켜기 위해 핸드 크랭크를 돌립니다. 롤랜드는 이 핸드 크랭크 시스템이 어린 시절 장난감을 떠올리게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도 그는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셀프 스타트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엔진이 굉금을 내자마자 틸리는 비행기로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물론 나이팅게일은 그녀를 지켜보며 불안해하지만 롤랜드는 틸리가 비행 마법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돌이 높은 고도에서 충분할지 걱정합니다. 나이팅게일은 이 새로운 발명품을 보고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소 엔진의 내부를 여러 번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많은 금속 부품들이 결합되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매료됩니다. 인간이 마법 없이 새처럼 날 수 있다는 생각은 미친 것처럼 들려요. 이건 마법과는 달라요. 그냥 나무와 금속의 조합일 뿐이죠. 그녀는 언젠가 이렇게 날기를 바랍니다. 밝은 미소로 롤랜드는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녀는 미소로 답하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30분의 비행 후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틸리는 여기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낸 듯해요. 그녀의 흥분된 얼굴이 그 증거죠. 단 한 번의 비행만으로도 그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전 프로토타입과 비교하면 이 기계는 훨씬 자유롭게 조작 가능하고 이전 디자인과 달리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녀가 경험을 요약하자면 마치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는 몸 안에 의식이 있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랜드는 그녀가 미완성 제품을 높이 평가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기쁘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틸리의 악의적이고 음흉한 미소는 다른 의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에게 30분은 너무 짧아 이 괴물을 더 경험하고 싶어요. 그녀는 롤랜드가 바쁘다는 걸 이해하므로 그가 떠나서 자신의 일을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여기 남아 몇 번 더 비행할 계획입니다. 틸리가 비행을 즐기는 동안 롤랜드와 나이팅게일은 길을 떠납니다. 장면은 다시 세 번째 국경 도시로 이동합니다. 롤랜드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끝없는 곳에서 발견된 재료는 마법 큐브 제작에 쓸 수 있습니다. 정확히 같진 않지만 성질이 비슷해 사용 가능합니다. 그녀는 재료가 충분하면 복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롤란드는 호기심에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고 그녀는 최소 몇천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롤란드는 가능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판을 몇천 개 발굴하면 이 방의 바닥을 채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케이프 유적 발굴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그가 가져온 돌 샘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아마도 그 두 사람이 지하 동굴에서 가져온 것과 같은 샘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아직 그것에 대해 많이 모릅니다. 그녀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빛이 어떤 동물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빛이 무해하다는 뜻입니다. 롤랜드가 걱정했던 방사성 물질은 없었어요. 그녀는 루시아에게 돌을 분해해 성분을 연구하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그 돌은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이 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돌이나 큰 모래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유연하고 압축되면 빛나요. 그녀가 이 세상에서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예요. 하지만 롤랜드는 같은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물질의 특성은 구성 요소와 구조에 따라 달라져요. 그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유는 너무 적게 알기 때문입니다. 셀레네는 폐하의 의견에 동의해요. 그녀가 꿈의 세계에서 책들을 가져온 후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사실 그녀는 생명체의 구성은 이 특이한 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녀가 책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모든 것은 단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 질소, 수소 등 나무와 인간이 같은 원소를 공유하더라도 인간은 웃고 울고 나무가 할 수 없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관찰은 갑자기 그에게 충격적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아마도 정말로 그들이 유적에서 발견한 소위 스텔레들이 기념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막대기 인물들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막대기 인물들이 스텔레라면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여기저기 새겨진 이 인물들의 몸체일 것입니다. 셀레네는 빛나는 스텔레들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블록들이 의식이 있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탐험을 계속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결국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녀는 스텔라의 발광에 대해 한 몇 가지 실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돌을 더 세게 누를수록 더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밝기는 돌의 크기와 부피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이 작은 실험에서 롤랜드는 갑자기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우리는 철도끼가 그의 많은 선원과 함께 큰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선실 안에서 산다는 악명 높은 그림자 바다로 들어가 군도를 탐험하기 전에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우느라 바쁩니다. 그 지역은 끊임없이 변하고 간조시에는 짙은 안개가 끼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카밀라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어수선한 모험가들을 보며 그녀는 첫 군대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떠올립니다. 그들은 규율면에서 훨씬 앞서 있었죠. 그녀들의 깔끔하고 활기찬 대형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밖에서 조안을 보며 카밀라는 그 소녀가 네버윈터의 마녀들과 함께한 시간을 즐겼고 친구도 몇몇 사귀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이쯤 되니 카밀라는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게 혹시 자신의 잘못인지 의문을 품고 불안해합니다. 그녀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마거릿이 그녀의 표정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 추측하며 말을 겁니다. 카밀라는 당연히 부인합니다. 마가렛은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처리할 테니 바다의 아름다움을 즐기라고 제안하며 마음을 편하게 하려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상대로 카밀라는 본래 비판적이라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자신의 삶을 그들의 손에 맡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가렛은 그녀에게 산더를 믿을 수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녀의 책임감이 훌륭하지만 때로는 긴장을 풀고 다른 사람들을 믿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계속 긴장하면 바다에서 오래 지내다 미쳐도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거칠지만 그들의 일에서는 최고예요. 물론 카밀라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가렛은 그걸 알지만 카밀라가 그렇게 생각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귀족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경 안 써요. 누구나 편견이 좀 있으니까요. 심지어 그녀도요. 그녀가 목이 온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생각하듯 그들도 그녀를 그렇게 봐요. 그녀가 만난 사람 중 인종 편견 없는 유일한 사람은 롤랜드 윈블던입니다. 갑자기 썰물이 빠지면서 돌 언덕이 드러납니다. 곧 거대한 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연히 카밀라는 그림자 바다의 신비로운 자연을 보며 감탄합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해 귀부인이 불안해합니다. 마가렛은 엔진이 꺼졌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이 위험한 경로를 항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배가 물 위에서 미끄러지는 자연스러운 속도만으로도 충분히 빠릅니다. 물론 카밀라는 깜짝 놀라며 그들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마가렛도 같은 반응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더가 신비를 탐험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그때 죄가 그들 아래 헤엄치는 물고기를 발견합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적대적이지 않아요. 사실 물고기들이 그들을 목적지로 안내하는 특별한 수로를 형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향수를 불러일으키네요. 이건 턴더가 처음 틸리와 함께 이곳에 왔을 때 본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어쨌든 조아는 앞을 가리키며 그녀가 붉은 물고기를 묘사하는 멋진 표현인 유령 그림자 붉은 강을 따라가면 삼각탑 유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공주 틸리가 유적 안에 이상한 장치를 언급한 것을 떠올립니다. 망원경 같다고 했지만 평범한 망원경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광대한 대륙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땅의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것이 이 탐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모든 승객들이 갑판에 모입니다. 썬더는 정말 놀랐어요. 그는 대부분이 겁먹고 숨을 거라 예상했었죠. 다시 일로 돌아가요. 그는 아직 바다 유령을 본 적 없다고 하며 이는 좋은 징조라 말해요. 이 기회를 활용해 임무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썰물은 저녁까지만 지속될 것이므로 그 전에 해저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귀중한 것을 찾지 못하면 조수가 돌아오기 전에 철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군도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마녀들을 향해 돌아서며 그는 나머지 책임을 그들에게 넘겼다. 조아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카밀라는 또 불평한다. 그녀는 텔레파시를 사용하지만 이 바보들이 큰 소리로 말하거나 그녀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천둥이 승무원들을 조용히 시키자 조안과 카밀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카밀라가 바다 소녀와 정신을 연결하자 조안은 깊은 바다로 잠수합니다. 잠시 후 천둥이 상황을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괜찮아 보여요. 조안은 볼 수 있는 만큼 50m쯤 내려갔어요. 썬더, 돌기둥도 두꺼워지지 않고 산호초도 그래요. 그녀는 해저나 해산을 보지 못해요. 곧 조안은 100m 넘게 내려갑니다. 빛이 그 깊이까지 거의 닿지 않지만 여전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아요. 돌기둥과 암초는 끝없이 펼쳐져 있고 바닥의 징후는 보이지 않아요. 카밀라는 이 암초들이 얼마나 멀리 뻗어 있는지 보고 진심으로 놀랍니다. 하지만 썬더는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는 바다의 예측 불가능한 성질에 익숙하니까요. 그는 울프하트 왕국에서 날씨바위산을 본 적이 있다고 회상합니다. 그것들은 지금 보는 것과 조금 비슷했지만 이 암초들만큼 날씬하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조아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물속에서 바람이 부는 걸 느낍니다. 카밀라는 믿기 힘들고 썬더와 그의 선원들조차도 놀랍니다. 인어 소녀는 바람을 물리적으로는 못 느끼지만 들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말 그대로 비유적으로 더 깊이 잠수합니다. 200m를 지나니 바람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400m에 이르자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조아는 빛이 없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나 더 깊이 내려가기 전에 배에 묶인 밧줄이 끝나버립니다. 800m를 넘어서도 기둥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전히 해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이 돌기둥들은 해저에 의해 지지되지 않고 물에 떠 있습니다. 조안이 진실을 말한다면 섬 전체가 바다 위에 떠 있다는 뜻입니다. 썬더는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들도 믿기 힘들어합니다. 섬이 떠 있을 수 있다 해도 어떻게 닻이나 지지대 없이 제자리에 머물 수 있을까요? 해류만으로도 그림자 섬들은 오래전에 쓸려 나갔어야 했습니다. 카밀라는 또 다른 기이한 사실을 덧붙입니다. 몇몇 기둥들이 더 아래로 뻗어나가며 조사를 계속합니다. 조안은 더 깊이 잠수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뻗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고기 한 마리가 더 깊은 곳으로 헤엄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늘어납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불쌍한 소녀는 자신도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헤엄치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카밀라는 그녀와의 텔레파시 연결을 잃어요. 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잠시 후 조아는 아래의 거대한 구멍을 보고 그곳으로 떨어지지만 다시 바다로 빠져듭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몇 달 함께했던 사랑하는 친구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과 다시 만나고 싶은 열망에 힘입어 그녀는 나아갑니다. 더 알아보기 전에 장면은 실비가 메기 위에 타고 있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악마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실비가 부대를 이끌 때 그녀는 갑자기 고위급 악마 디몬 슬레이어가 빠르게 자신에게 돌진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급히 메기에게 후퇴하라고 합니다. 마녀들이 도망가는 것을 본 악마 학살자는 공중에서 멈춥니다. 그 순간 불덩이들이 그에게 쏟아집니다. 그는 피했지만 지상에 있는 악마들이 대신 공격을 맞았습니다. 당연히 악마 사냥꾼은 격노한 모습이었고 실비도 그의 강렬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알 수 없는 이유로 디몬 슬레이어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돌진합니다. 실비는 라이트닝에게 신속히 전체 지역을 정찰하라고 지시합니다.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니까요. 그녀는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다행히 5km 방향을 정리했으며 이는 며칠 동안 철도 작업을 하는 엔지니어 팀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사이특시우의 지하 지휘소에서 실비 수녀는 철도 주변 정리한 모든 지역을 표시하느라 바쁩니다. 기사단은 아이리스 여사의 추방 계획이 성공적이라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실비는 그녀의 행방에 대해 묻습니다.
알고 보니 롤랜드 폐하로부터 그녀가 아이언 X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네버윈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전투의 중요한 전환점이 드디어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최종 전투 전 회의가 결정을 위해 열릴 것입니다. 이제 전략이 시작되어야 하며 아이리스와 아이언 X가 주요 멤버가 됩니다. 잠시 후 롤랜드는 우리가 방금 언급한 두 사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처음 비행기를 타본 경험에 대해 가장 먼저 물으셨습니다. 아이언 X에게 비행은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특히 비행기가 흔들릴 때 더 그랬죠. 그럼에도 그는 익숙해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리스의 얼굴을 한 번만 봐도 그 놀라운 기계에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대원들이 네버윈터로 돌아오자 롤랜드는 회의실로 가서 앞으로 있을 전쟁을 위한 최종 준비를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방 안에는 네버윈터의 주요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6개월간의 건설과 개발 끝에 비옥한 평원을 가로지르는 첫 철도 본선이 이제 악마들이 있는 테킬라 유적지에서 60km도 안 남았습니다. 타워 10역이 완공되면 제1구는 적의 새로운 참회에 직접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비옥한 평원이 붉은 안개에 잠식되면 악마들은 넘을 수 없는 산맥을 넘어 전선을 확장하여 제1군의 큰 이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수적으로 열세인 인간들에게 그것은 재앙적인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네버윈터가 테킬라 유적지를 점령할 수 있다면 악마들은 신성한 돌의 맥을 사용하여 안개를 퍼뜨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성스러운 도시들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성 도시와 다른 도시는 평원의 북쪽 가장자리에 더 가깝습니다. 악마들이 그곳에 거점을 세워도 내 왕국에 직접적인 위협은 아닐 것입니다. 불행히도 일은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몬 슬레이어의 출현은 전략 변화를 강요했습니다. 그의 저주는 모든 치유 방법을 무력화해 작은 상처도 치명적일 수 있게 만듭니다. 라이트닝의 치유 능력은 감염 속도를 간신히 따라잡습니다. 하지만 리프는 운이 좋지 않아요. 나이팅게일의 비밀 관찰과 보고에 따르면 리프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롤랜드는 그의 소녀들을 잃지 않기 위해 데몬 슬레이어가 테킬라 유적지에서 제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리스는 그녀의 통찰력을 덧붙입니다. 총참모부의 계산에 따르면 전투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데몬 슬레이어가 퇴각할 확률이 90%입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추론은 행동 패턴에 기반합니다. 알리시아는 그녀의 결론에 동의해요. 두려움이 없다고 해서 악마들이 무모하게 행동하거나 목숨을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인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고위 지휘관들은 광분한 부하들과 함께 죽음으로 낭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퇴하는 데몬 슬레이어를 막을 전략을 세워야 해요. 다행히도 네버윈터는 적의 움직임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기에 그 정보가 매우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악마 사냥꾼이 자신이 목표가 되고 있음을 모른다면 초장거리 저격이 가장 신뢰할 방법입니다. 하지만 틸리는 그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단 한 발의 총알로 악마 사냥꾼을 죽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일한 기회를 놓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적이 이미 장거리 무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전 전투에서 악마의 화기에 대한 이해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아이리스는 총참모부가 해결책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벌석을 탄두로 사용하면 죽이지 못해도 괴물들을 묶어둘 수 있을 거예요. 신성한 돌들은 일반 탄환보다 약하고 쉽게 부서져서 안드레아의 무기가 최선일지도 몰라요. 독특한 구경 덕분에 아가사 여사는 악마의 피로 만든 신성한 돌이 더 강력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실험을 위해 신선한 악마의 피 2병을 이미 가져왔습니다. 이제 초점은 악마들이 후퇴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옮겨집니다. 오직 번개만이 악마 사냥꾼을 쫓을 만큼 빠르지만 그녀 혼자서는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이리스는 그들이 데몬 슬레이어보다 더 빠른 무언가를 간과하고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다이빙하는 갈매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자면 실제 새가 아니라 비행기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갈매기라고 부릅니다. 틸리는 평원의 심벌 마녀들을 탑승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마녀들 주위의 반마법 필드는 신성한 돌의 효과를 반영합니다. 그들이 12명 정도 임무에 합류하면 적을 지연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저격팀이 따라잡아 최후의 일격을 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모든 제안을 들은 후 롤랜드는 제안된 해결책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애쉬가 이 계획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결국 딜리가 이 임무의 조종사 중 한 명이 되어 심벌 마녀들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보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틸리가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이며 애쉬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틸리는 조종사로만 행동할 것이라며 안심시킵니다. 학살자가 갈매기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심벌 마녀들이 이미 그를 제압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아이리스는 마지막 단계인 매복 장소로 이동합니다. 붉은 안개가 없으면 고위 악마들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이러한 공백은 그들이 후퇴하여 빠르게 탱크를 보충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적의 매복 장소는 그들의 붉은 안개 공급망으로 알려진 혈통을 따라 어딘가가 될 것입니다. 알리테아는 확고한 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애쉬가 그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환영 장치를 설치하는 침투 임무를 수행했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 임무가 그때는 큰 성과가 없었지만 이제는 테킬라 유적의 후방을 잘 볼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합니다. 그곳에 설치된 팬텀 장치를 활성화하면 그들은 혈통을 감시하고 매복으로 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롤랜드는 아이언엑스와 아이리스가 며칠간 제3국경 도시에 머물며 매복 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 발표합니다. 텔레파시로 알리테아는 그에게 셀레네가 지하실에서 기다린다고 전합니다. 셀레네는 의식 큐브 연구에서 새 돌파구를 찾은 듯합니다. 다음 장면은 롤랜드가 모든 세부 사항을 듣기 위해 도착하는 지하시설로 전환됩니다. 셀레네는 그에게 마법 큐브의 구성 요소라며 2개의 달력 모양 장치를 보여줍니다. 롤랜드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것들을 보며 큐브를 부수지 않고 어떻게 분리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니다. 구성 요소가 빠졌는데도 큐브가 여전히 빛납니다. 알고 보니 셀레네가 새 부품을 복제해 설치했고 그것들이 원래 것처럼 잘 작동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돌파구에 대한 그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롤랜드는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원래 그는 그녀가 이 일을 1년 걸릴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3개월 만에 성취했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시간입니다. 그녀의 연구로 큐브 구조가 마법 코어보다 훨씬 간단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복제품 제작에 수천 개 대신 약 500개의 재료만 필요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롤랜드는 재료가 준비될 거라고 그녀에게 확신합니다. 셀레네는 보상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기적인 요청은 아닙니다. 그녀의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꿈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 줄 조수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동료 마녀들이 가장 적합한 후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 배우기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강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질문에 답하는 기관에 대해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롤랜드가 그들이 학교에 등록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 중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롤랜드는 연인과 침대에 있습니다. 로맨스를 즐기기보다는 과제를 논의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안드레아의 무기를 더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조정해달라고 합니다. 신성한 돌을 사용할 때 그는 안드레아가 완전히 협력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열심히 논의한 후 롤랜드는 결국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이 듭니다. 잠이 들면 꿈이 찾아오고 그의 꿈속에서 그는 연구 목적으로 셀레네가 보낸 테킬라 마녀들을 즉시 맞이합니다. 분홍 머리의 마녀는 세인트 밀란으로 그녀의 능력은 자세 모방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과 연결된 사람을 매끄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오두오라는 소녀가 있는데 그녀의 능력은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차원 공간인 존재하지 않는 주머니입니다. 롤란드는 셀레네가 이미 임무를 줬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는 질문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그는 즉시 여동생에게 연락했고 여동생은 긴급히 전할 소식이 있어 안도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롤랜드는 그녀의 방으로 걸어갔다. 허락을 구한 후 그녀는 그가 드디어 무술협회에 등록된 것을 축하했다. 그녀가 건넨 종이에는 계약 세부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서명만 하면 됩니다. 서명하면 사냥 면허가 주어집니다. 전투에 뛰어난 재능과 악과 싸우겠다는 결심이 확고한 사람만이 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도시에서 이 면허를 가진 무술가는 10명도 안 됩니다. 그녀가 알기로는 프림시티에서는 지금까지 약 100개만 발급되었고 모든 규칙과 지침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그에게 이 라이선스가 협회의 신뢰이자 큰 책임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그가 인류의 최종 승리까지 버텨주길 기대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그가 왜 처음에 자신을 불렀는지 묻습니다. 롤랜드는 그녀에게 필요한 게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녀가 먼저 그의 방으로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자세히 묻자 그는 그녀가 이해할 거라고 안심시켰다. 도착하자 가르시아는 3명의 사랑스러운 소녀들을 만난다. 그러나 그녀는 상황을 오해하고 그를 소아성애자로 비난하며 체포하겠다고 위협한다. 많은 노력 끝에 롤랜드는 그녀에게 이 소녀들이 그의 제자들이며 그가 지도하는 학생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제로, 그는 이 3명도 가르칩니다. 그가 그들을 여기 오래 머물게 하면 사람들이 의심할 거예요. 가르시아는 그가 예전에 친척들을 돌봐달라고 했던 걸 떠올립니다. 이로 인해 롤랜드는 곤란해졌습니다. 그녀가 1년 반 전 그의 거짓말을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롤랜드는 그들이 그의 친척이 아니라 고향에서 온 소녀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떠날 때 그들은 아직 아이들이었어요. 마을의 열악한 생활 조건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도난이 롤랜드의 말을 확인하자 다른 사람들도 가르시아를 설득하려 합니다. 마음 따뜻한 가르시아는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길 바라지만 자신이 도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 소녀들은 미등록 시민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만이 그들에게 거주권을 얻도록 도울 수 있지만 그녀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 소녀는 롤랜드와 함께 마지막 수단으로 반짝이는 그리운 눈빛을 그녀에게 보내며 완전히 매료시킵니다. 그래도 가르시아는 거절해요. 그녀는 가족을 떠났고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게다가 사내 그룹은 여전히 통쯔 주거 지역 철거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 그녀의 집은 여전히 위험해요. 그녀가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아버지는 그것을 철거 승인을 위한 지렛대로 쓸 거예요. 그러면 그녀를 믿었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아버지를 직접 만나보라고 제안합니다. 내일 밤 그는 시내 호텔에서 도시의 뛰어난 무술가들을 위한 연회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초대장을 보냈어요. 적어도 언론에게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인상을 주려는 거죠. 초대장은 그녀 이름이 아니지만 그녀는 주최 측에 전화해 롤랜드가 대신 참석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대리인은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그녀가 롤랜드를 대리인으로 선택하면 이는 명백한 거절입니다. 롤랜드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가 겁먹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걱정된다고 인정하지만 아버지를 만나는 것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빈손으로 돌아올까봐 더 걱정된다고 한다. 소녀는 그의 아버지가 거래에 있어 사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는 원한이나 개인적 이익보다 이익을 중요시합니다. 게다가 롤랜드는 단순한 무술가가 아닙니다. 프리즘시티는 이미 그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 덕분에 롤랜드는 앞으로 나아갈 자신감을 얻습니다. 가르시아는 그와 같은 무도가가 곁에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를 오해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말하며 그들은 악수를 합니다. 좋은 소식으로 잠시 후 롤랜드는 멋진 메르세데스를 타고 여자들과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회에서 모든 음식을 먹을 생각에 들떠 있지만 롤랜드는 연회가 무제한으로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이런 모임은 인맥을 넓힐 기회입니다. 결국 아무도 기름진 입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죠. 그런 점을 생각하며 소녀들은 자제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는 그들이 실제로 그럴지 의심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주변을 방해하지 않으면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안심시킵니다. 이를 들은 소녀들은 심지어 음식을 몰래 가져갈까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롤랜드는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들은 화려한 호텔 건물 밖에 도착합니다. 그룹은 텅 빈 복도를 지나 지정된 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유리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소녀들은 도시의 웅장한 전망에 놀랍니다. 세계의 성스러운 도시를 합쳐도 이곳의 규모에 비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런 높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렵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이제 롤랜드의 기적의 탑 계획이 이 세계의 경이로움의 영향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듣고 롤랜드는 소녀들이 자신이 이곳과 비슷한 세계에서 왔음을 이미 의심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사실 그 진실은 안내게만 공유했습니다. 연회장은 다양한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뷔페 테이블에서 소녀들은 처음 맛보는 군침 도는 요리들을 즐깁니다. 롤랜드는 그들의 흥분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이 세계가 그에게는 소모 가능한 가상현실일지 모르지만 테킬라 생존자들에게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갑자기 롤랜드는 자유분방한 무술가들이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는 가르시아를 떠올립니다. 무술가 협회가 세상을 구하는 데 헌신하고 있지만 의로움만으로는 새로운 인재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역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무술 스포츠가 생겼고 참가자들이 경쟁합니다. 50년이 안 되어 무술 대회는 가장 많이 시청되는 이벤트 중 하나가 되었고 이를 통해 각성자들은 노출, 명성, 부를 얻습니다. 협회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재를 유입시킵니다. 뛰어난 참가자들은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균열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의견 차이는 대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회의 강렬함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경에서는 한 남자가 롤랜드에 대한 신원조사를 지시합니다. 그의 비서는 롤랜드의 평범한 성장 배경, 가르시아 씨와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무술 랭킹이 없다는 점이 그가 한 번도 대회에 참가한 적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즉시 보고합니다. 게다가 그는 겨우 석 달 전에 무술가 협회에 가입했는데 이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금발 남자는 더 호기심이 생깁니다. 롤랜드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르시아는 변덕스럽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롤랜드가 이미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금발 남자는 롤랜드가 어떻게 그녀에게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술 리그에 떠오르는 스타인페이 유한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녀는 불과 5년 만에 이미 2번이나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젊고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최강자 타이틀은 그녀의 것이 될 거예요. 그녀의 뛰어난 재능은 이미 신세대 천재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프리즘시티 엘리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사내그룹 초대에 관심 없지만 이번 연회에 롤랜드를 조사하러 왔다는 사실이 블론디의 호기심을 더 자극합니다.
그는 롤랜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녀에게 접근하지만 페이 유아는 차갑고 침착하게 그를 막는다. 이미 그녀에게 충분히 이야기했기에 다시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각에서 보면 신참임에도 롤랜드가 타락자를 물리친다는 사실에 정말 놀랍니다. 하지만 롤랜드 주변의 이상한 소녀들이 기묘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롤랜드를 계속 폐하라고 부르며 꿈의 세계를 언급합니다. 처음엔 그녀가 그들이 역할극 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진지한 표정은 그렇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드디어 이 연회를 주최하는 거물이 도착합니다. 그는 가르시아의 아버지로 사니에 이사회 멤버이자 건설 책임자입니다. 롤랜드는 가르시아의 아버지로 윈블던 3세를 예상했지만 아닌 듯합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꿈의 세계 주민들이 현대 세계와 융합한 후 깊이 고민하지 않고도 그들만의 개성과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자들에게 기다리라고 신호를 보내고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처리하러 나선다. 결국 롤랜드는 가르시아의 아버지를 가로막고 자신을 가르시아 대표로 소개하며 인사를 건넨다. 그 남자는 롤랜드를 환영하며 딸과 함께 온 유능한 무술가를 보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잔을 부딪힌 후 롤랜드는 개인적인 대화를 요청합니다. 불행히도 그 남자는 다른 손님들도 접대해야 한다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롤랜드는 그의 딸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온 이유가 그의 딸과 관련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남자는 결국 동의하고 롤란드를 VIP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집사가 방에 남아 있었고 롤란드는 그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가족과 함께 했으며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증했습니다. 롤랜드는 본론으로 들어가 자신의 요청을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그가 데려온 세 소녀는 불법 체류자이며 그는 그들이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길 원합니다. 롤랜드는 이것이 세 명에게 사소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는 또한 롤랜드가 가르시아의 대표라 자연스럽게 그녀 편에 서서 철거 프로젝트에 반대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물론 롤랜드는 바로 가르시아의 노력에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논의할 게 별로 없다고 느낍니다. 만약 그렇다면 롤랜드는 그의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의 사냥 면허증. 큰 손은 그 문서를 보고 놀란다. 그는 정당성을 확인하려 집사를 보며 양복 입은 남자는 면허증이 진짜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롤랜드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설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기밀 정보는 협회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면허의 중요성입니다. 그 남자는 롤랜드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비난하며 면허가 있어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롤랜드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명확히 합니다. 대신 사니의 호의를 얻기 위해 그들을 위해 한 사람을 제거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의 목표가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은 범죄 기록이 있어야 하고 공인이 아니며 사내 그룹의 진정한 위협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속임수를 감지할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하며 그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그 남자는 불법 등록의 위험에 비해 이 거래가 큰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롤랜드는 3명의 소녀들이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최소한 300명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 남자는 망설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등록되면 당국의 주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롤랜드는 서두를 필요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완료하는 데 1년, 심지어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유연한 일정 덕분에 그 남자는 동의합니다. 양측은 좋은 조건으로 악수를 하고 롤랜드는 소녀들과 함께 떠납니다. 소녀들은 그 남자가 그들의 패에게 보이는 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롤랜드는 그들에게 이 세계에서는 자신이 왕의 칭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상기시킵니다. 계속해서 소녀들은 더 먹고 싶어 하지만 너무 일찍 떠날까봐 걱정합니다. 롤랜드는 타협하여 그들에게 뷔페에서 30분을 주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지에서 기다리기에 소녀들은 기쁘게 음식 먹으러 달려가고 롤랜드는 와인 홀짝이다가 마법 물질 섞인 걸 깨닫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누군가가 이 꿈의 세계에서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범인을 찾으려 방을 살펴봅니다. 그는 NPC에게 표적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상대방이 그의 음료에 마법을 섞을 능력이 있다면 왜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를 겁주거나 반응을 시험하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롤랜드는 갑자기 가르시아가 협회에서 얻은 책에서 발견한 쪽지를 떠올립니다. 그 쪽지에는 로즈 카페 3생 2호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직감이 맞다면 그곳은 현실 세계에서 붉은 달이 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날 그와 만나려 한다는 뜻이다. 붉은 달의 등장은 신의 의지 전쟁의 시작을 알린다. 그를 가장 당황하게 하는 것은 꿈속 세계에 있는 누군가가 현실 세계에서 다가오는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게다가 그가 잠을 자지 않으면 이 세계는 멈춰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 달이 뜨는 날 그들과 어떻게 만날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가 말한 로즈 카페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결국 롤랜드는 꿈의 세계에 있는 장미 카페 안에 자신의 3색 2호실을 만들어 조건을 충족시키고 이 신비로운 NPC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기로 결심한다. 그에게 신성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암시하는 사람. 그런 다음 우리는 롤랜드가 내려놓은 마법 와인 잔을 집어든 페이 유안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그의 와인에 마법을 주입했으며 그가 그 영향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꽤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마신 후 그것이 그냥 평범한 와인 한 잔임을 확인합니다. 정말 형, 이 꿈의 세계 같은 건 싫어. 그냥 쓸모없어.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어. 드디어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모든 신성한 마녀들이 롤랜드에게 어젯밤 환대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소녀들이 음식에 대해 열광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안나도 식욕이 돋아 그녀 역시 이 세계 요리를 맛보고 싶어 한다. 롤랜드는 그녀에게 곧 경험할 수 있을 거라며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롤랜드의 사무실에서 나이팅게일은 지하 유적과 케이지 마운틴 유적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돌이 든 자루를 가져왔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이른바 고대 유적지는 해저 동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그들은 축제 항구 근처에서 16개의 발굴지를 발견했으며 각각 동일한 스틱 및 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유적지가 연결되면 그 지역은 7, 8개 이상의 항구를 덮을 만큼 확장될 겁니다. 한편 사막 아래에는 550m의 돌벽이 있어요. 그곳은 석판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초록색 풀로 덮여 있습니다. 축제 항구 근처에서 이미 수많은 석판을 발견했기 때문에 롤랜드는 끝없는 고지 아래에 얼마나 더 많은 석판이 있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석판들이 정말로 규소 기반 생명체의 잔해라면 이 돌을 더 많이 채굴할수록 대량 학살의 수치가 증가할 것입니다. 롤랜드는 남쪽 지역의 사막화가 가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은하수도 원래는 지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대륙의 다른 부분과 다를 바 없는 푸른 초원이었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전쟁이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많은 막대기 인간들이 빛나는 종족에 의해 학살당했고 그들의 시체는 땅을 덮어 햇빛이 겨우 틈새로 스며들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철사 도시와 축제 항구가 죽은 막대기 인간들의 층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의 뜻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오직 신만이 압니다. 롤랜드가 과거 사건들을 풀어가며 생각이 흩어질 때 나이팅게일은 그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고 그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 그녀는 그가 분명히 나쁜 소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롤랜드는 공유할 게 많지만 지금은 과도한 생각 때문에 우울함을 탓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깨달은 후 그의 머리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 가혹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그저 가정일 뿐이라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나이팅게일이 약간의 희망을 주며 말합니다. 항상 해결책이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녀는 자신이 안나처럼 브레인스토밍에 능하지 않다고 인정하며 완벽한 아이디어를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롤랜드는 제안이 아무리 터무니없거나 얕아 보여도 절대 웃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귀 기울이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신성 전쟁이 한두 세대 안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모든 지식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먼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성공하든 말든 현재 세대와는 상관없습니다. 롤랜드는 그녀의 위로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 생각이 터무니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해결책이라 미소 짓습니다. 소녀는 폐핵의 인정을 받아 기쁩니다. 그녀는 또한 이러한 책임을 다른 종족에게도 맡길 것을 제안합니다. 인간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종족이 성공하여 그의 문제와 연구 개발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롤랜드는 신의 의지 전쟁의 진실을 기록하고 유적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저주의 신전에서 발견한 빛나는 종족과 막대기 인간의 벽화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그레이 캐슬의 튼튼한 지하 벙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벽화를 통해 미래 종족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롤랜드는 그녀의 생각에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의 제한된 정신 능력을 고려할 때 그녀가 여기까지 생각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안 카밀라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네버윈터 탐험에서 막 돌아온 그녀는 그림자 제도 탐험 중에 조안이 실종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롤랜드는 당황해서 그녀에게 천천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몇 분 안에 그녀는 조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들이 바다에서 이틀 동안 기다렸지만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천둥은 롤랜드만이 조안이 물속에서 겪은 일을 이해할 거라고 주장했어요. 카밀라도 떠다니는 기둥섬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롤랜드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세계는 더 이상해집니다. 이제 현실은 그의 꿈처럼 뒤틀려 있습니다. 길게 늘어진 바다 기둥들은 물고기를 끌지 않았고 오직 조안만이 카밀라가 설명한 깊은 곳으로 끌려갔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보통 이런 왜곡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조아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롤랜드는 공간 왜곡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천둥이 돌아오는 게 맞다고 동의하며 조안이 살아있고 아마도 바다 경계 동쪽으로 휩쓸려 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카밀라는 그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수천 마일을 이동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롤랜드는 그저 추측일 뿐이라고 인정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림자 바다의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베이 아일랜드의 조수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엄청난 양의 해수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추측은 모든 물이 바다 경계를 넘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 많은 물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즉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이는 공간의 두 끝이 웜홀로 연결된 것과 비슷합니다. 카밀라는 다시 한번 믿지 않으려 하고 결국 지친 나머지 나이팅게일의 품에 쓰러진다. 롤랜드는 즉시 소녀에게 카밀라를 마녀의 탑에 데려가 쉬게 하고 딜리를 사무실로 즉시 부르라고 명령한다. 우리는 악마들로 시점을 전환합니다. 고위 악마인 데몬 슬레이어, 즉 우르술릭 경은 밤하늘을 바라보느라 바쁩니다. 그의 부하들이 와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주군은 그들의 훌륭한 일을 칭찬하고 부에게 계속 감시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부하는 인간들이 함정에 빠질지 의심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컸습니다. 하늘 군주가 알면 분노할 것입니다. 우르술릭은 이미 실패를 예상했지만 그 결과가 비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철로를 보며 주군은 인간들이 큰 성벽 없이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 매료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더 강해지기 전에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주군은 부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부하는 겸손하게 손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손실이 벽을 등지고 싸운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주군은 적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모두 악마들이 붉은 안개의 공급을 확장하고 많은 땅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결과는 400년 전만큼 풍요롭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전투 능력을 진화시켜 장거리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간을 벌레로 보는 것은 한 가지지만 그들의 힘은 칭찬할 만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전세를 뒤집을 유일한 것이 창세의 탑이라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이 함정을 알아채기 전에 최대한 빨리 탑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는 그들의 눈을 빼고 팔다리를 절단하여 내부적으로 의존해온 속임수를 못쓰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다음 돌파구가 가까워졌다고 느끼며 이번 전쟁이 그들의 다음 진화를 위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피를 부르지만 진화와 학습의 촉매제이기도 합니다. 철도 선로를 지켜보며 그는 인간도 같은 방식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주요 인물들이 모인 회의로 장면을 전환합니다. 알리테아는 혈통, 즉 레드미스트 공급망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져 있으며 거의 매일 팀이 유적에 주둔한 악마들에게 레드미스트를 공급한다고 덧붙입니다. 10달 전 로르그루아가 처음 악마들을 발견하고 애쉬가 위치를 파악했을 때 악마들은 3개의 보급선을 가졌지만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적군의 병력 손실과 남은 전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선이 하나뿐인 상황에서 고위 악마들은 후퇴시 멀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웬디는 그들이 첫 번째 군대를 혼란시키려 가짜 공급선을 만들까 걱정합니다. 알리시아는 붉은 안개 비축량을 속임수로 사용하는 건 자살 행위라 믿어요. 그들은 예전에 대량의 붉은 안개를 잘못된 방향으로 운반해 멀리서 공격했었습니다. 그들이 붉은 안개의 보급선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줄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급선은 악마들이 신성한 돌로 만든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곳입니다. 악마들이 대체 공급원을 가졌다면 이미 안개숲이나 허미스 고원에서 그레이캐슬을 침략했을 거예요. 레드미스트 공급팀은 개조된 공성 짐승들과 소수의 광란의 악마들로 구성되어 있어 특수작전팀과 갈매기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아요. 이를 염두에 두고 갈매기의 주된 목표는 날아다니는 테러 비스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전쟁이 어디서 벌어질지는 아이리스가 결정합니다. 아이리스는 총참모부와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만든 결과를 보여줍니다. 지도는 블러드라인 동쪽이 평평하고 나무가 없어 매복에 적합하지 않지만 하늘에서 공격을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갈매기는 위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쪽의 지형은 훨씬 더 험난하고 작은 산이 있습니다. 그쪽은 팬텀 장치에서 부분적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지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레아 퀸시가 사격 위치로 적합한 장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3곳이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 언덕 기슭의 정글, 그리고 높은 언덕 지대입니다. 가장 유리한 사격 위치는 언덕 꼭대기예요. 하지만 이 언덕 꼭대기는 보급선에서 멀어요. 갈매기가 데몬 슬레이어를 막으면 특수부대는 지원을 위해 먼 길을 가야 해요. 또한 정상에는 숨을 곳이 없어서 증원군이 하늘의 테러 비스트들에게 완전히 노출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갈매기가 즉시 그들을 구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팬텀 장치의 범위가 제한적이라 모든 걸 명확히 볼 수 없어요. 언덕 꼭대기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높은 지대지만 방어시설이 없으면 그곳에 배치되는 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거예요.
라이트닝이 악마들이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지만 마법 전쟁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수작전팀의 강점은 비밀 유지에 있으며 그들이 드러나면 계획된 매복이 망가질 것입니다. 참고로 특수작전팀은 안드레아와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경에서 지켜보던 알리테아는 아이리스의 철저한 계획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녀는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아이리스를 칭찬하며 롤랜드에게 그가 재능 있는 인간들을 지휘한다고 알립니다. 롤랜드는 이 기회를 이용해 모든 것이 교육 덕분이라고 자랑합니다. 테킬라 마녀들이 몇 년 전 교육을 중시했다면 인간들은 지위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을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롤랜드는 매복에 대한 아이리스의 최적 위치를 묻습니다. 아이리스는 상이슬계 정글을 선택합니다. 저격팀은 그곳에서 시야가 좁을 수 있지만 쉽게 숨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늘을 감시하면서 정글에서 틸리 공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상이슬게 숨을 수 있지만 그것은 테킬라 유적지와 너무 가깝습니다. 적이 후퇴하면 그 위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녀의 결론은 현재 정글이 최선의 선택이라 믿습니다. 정글은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언덕에 있으면 하늘에 있는 테러 비스트에게 노출됩니다. 테킬라 근처에 있으면 바락맥에 노출됩니다. 그들이 후퇴할 때 두 팀이 좌우에서 악마 사냥꾼의 퇴로를 압박해 안드레아가 저격총으로 매복할 기회를 줍니다. 악마가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안드레아의 존재를 알아차린다 해도 신의 처벌을 내리는 마녀들이 퇴로를 막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매복 계획은 전적으로 안 나가 새로 만든 무기의 효과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테킬라에 대한 포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 제1군은 좌측 측면으로 5km 전진할 부대를 파견할 것입니다. 특수작전팀의 퇴각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복이 시작되는 시점은 전적으로 적의 저항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여기까지입니다. 롤랜드는 뭔가를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당황스러워합니다. 아이리스는 전투가 시작되면 그를 시청 멤버들과 성구역의 마녀들과 함께 제3국경도시로 이동시키고 싶어 합니다. 바로프 노인은 왕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 여자에게 화를 내고 있는 동안 안나는 악마들이 네버윈터를 공격할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아이리스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보급선만으로는 악마의 수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마리 악마를 지원하는 붉은 안개 용기는 1,000마리 악마가 더 먼 거리 이동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악마들은 전에 네버윈터에 나타났지만 그때는 경고용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온다면 그들의 목표는 성구역 자체가 될 것이며 평범한 악마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테킬라를 포기하더라도 높은 계급의 악마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은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때 롤랜드는 그녀의 계획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 다음 회의에서 롤랜드가 모두에게 승리의 희망을 불어넣어 사기를 높이는 격려 단계가 이어집니다. 모두가 함께 행동하며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해요. 그들은 악마를 물리치고 테킬라를 되찾을 거예요. 모두가 마음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외칩니다. 며칠 후 잘 만들어진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틸리가 활주로에서 애쉬의 환영을 받습니다. 전쟁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준비 중입니다. 애쉬는 틸리를 안심시키며 자매 리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리프가 숲의 중심에 있는 한 아무도 그녀를 해칠 수 없어요. 애쉬가 활주로에서 기다린 이유는 공주의 도착을 시스터 리프가 알렸기 때문입니다. 틸리는 전장 준비를 마치고 아침까지 머물려고 돌아왔습니다. 이는 애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 애쉬는 틸리를 캠프 주변으로 산책하며 자매 리프가 재배하고 있는 새로운 과일 종류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녀는 모닥불을 피우고 즐기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틸리는 제안을 거절해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애쉬의 풀이 죽은 얼굴을 본 틸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준비할 때라고 안심시켜요. 앞으로 며칠 동안 그들은 함께 있을 것이니 지금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아쉬의 존재는 이 전투에서 필요합니다. 특수작전팀이 악마를 저지하는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오늘 밤 짐을 싸고 내일 전선에 도착해야 해요. 갈매기를 타고 그곳에 갈 것이며 나머지 세부 사항은 가는 길에 설명될 거예요. 모닥불 파티는 바쁠 수 있지만 애쉬가 말한 실험 과일을 시도할 시간은 충분해요. 애쉬는 틸리가 갈매기를 조종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애쉬는 롤랜드에게 여동생이 전장에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는 빠르게 폐하를 향해 돌아서지만 틸리가 그 임무는 자신이 자원했다고 말합니다. 틸리가 자원했어요. 그녀는 애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설득해요. 자살 임무라면 다르겠지만 이번에는 단지 지원 역할이에요. 그녀는 안드레아 퀸이 저격 임무를 실패할 때만 개입해요. 그녀의 임무는 주로 탑승한 심벌 마녀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애쉬는 마법 학살 악마가 끼어들면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물론 틸리는 이미 이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녀는 악마 학살자의 눈앞에 갈매기를 날려 마녀들을 내려놓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게다가 갈매기를 미끼로 쓸 필요도 없어요. 그녀가 할 일은 악마 사냥꾼을 위해 붉은 안개 용기를 운반하는 적군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마법 사냥꾼은 보충 없이 재충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원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의 징벌 마녀들은 적의 도착을 기다렸다가 그들을 전투로 끌어들여 웬디와 틸리가 안전하게 돌아올 시간을 벌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위험이 없어 보이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애쉬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틸리는 그녀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어 큰 소녀에게 부드러운 입맞춤을 합니다. 열정적인 키스 후 둘은 부끄러워하며 떨어진다. 디틸리는 그녀도 돌아와서 애쉬의 도착을 기다리겠다고 약속한다. 그들의 다음 만남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지만 그녀는 기다릴 것이다. 두 소녀는 다시 키스를 나눕니다. 이번엔 애쉬가 먼저 나섭니다. 그 후 우리는 기사 부대가 새 핵심 지휘관인 아이리스, 아가사, 헌터 아이언 X에게 격려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헌터 아이언 X는 테킬라 유적지를 향해 뻗어 있는 철도 노선을 보여주는 지도를 보며 전선의 악마 보강군에 대한 최신 보고를 요구합니다. 악마들이 참호를 파고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실비 양이 처음 알아챘습니다. 몇몇 악마들이 붉은 안개 부패 지역에서 나와 6일 전부터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라이트닝 양이 확인하고 참호 안에서 악마들이 움직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라이트닝의 스케치에 따라 그곳을 위험 구역으로 표시했습니다. 처음엔 거칠어 보이지만 그 배치는 한때 제1군이 만든 참호와 놀랍게도 비슷합니다. 참호는 10m에서 수십 미터 간격으로 배치되고 여러 세로 도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1군 참호와 악마 참호의 큰 차이점은 악마들이 후퇴를 위해 더 많은 세로 통로를 팠다는 것입니다. 최대 편차가 2m를 넘지 않아 전체 참호 시스템이 깔끔하고 일관되며 잘 조직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가사는 이 생명체들이 인간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계는 아이리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그 세로 참호들은 후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것입니다. 철도끼도 동의합니다. 결국 참호에 숨으면 파편에 맞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악마들은 요새 대포를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몇 개의 참호만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제1군의 진지를 공격하여 승리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들이 종방향 참호를 그렇게 가까이 지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이 더 밀집될수록 이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가사는 계획 조정을 고려하지만 아이리스는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병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면 그녀는 그들의 장갑 열차인 블랙 리버가 발포하기를 원합니다. 탄약의 낭비일 수도 있지만 폐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비축량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이언 X는 철도 건설 현장의 현재 상태에 대해 문의합니다. 기사단은 적의 방역이 더 빈번해졌지만 입힌 피해는 미미하다고 보고합니다. 미친 악마들은 철도 선로에 접근하기 어려워 주로 지상군 대신 공중에서 테러 짐승을 보냅니다. 그들은 비행 짐승을 쉽게 처치했지만 더 높은 악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생명체는 지속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나타날 때마다 스스로 주목을 끌고 그 틈을 타서 테러피스트들이 뛰어들어 공격합니다. 그 생물은 매우 교활하여 방어의 가장 약한 지점을 위에서 공격하며 착지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을 몇 초 동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신의 형벌석이 있어도 깨기 어렵습니다. 그 돌이 없었다면 벙커에 숨은 노동자들은 악마의 영향으로 공황에 빠졌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효과는 더 나빠져요. 구름 속 공포의 짐승들은 이 약점을 이용해 공격합니다. 실비가 전투 전에 최전방에 경고하지만 머리 위에서 급강하하는 목표를 요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요. 특히 한두 번의 공격으로는 죽일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제1군이 이룬 최고의 성과는 악마가 착지한 후 그 팔 하나를 부러뜨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다시 나타났을 때 그 팔은 다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여러 부대가 참모본부에 보고하기를 마법 학살자 악마의 움직임이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마치 이 수준의 전투에 적응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기관총 한 대로도 경로를 막고 방향을 바꿀 수 있었지만 이제는 두세 개 분대가 함께 사격해야 같은 효과를 얻어요. 폐하께서 발명하신 무기와 신의 징벌석이 없었다면 이 생명체는 자신의 힘만으로 모두를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가사도 연합시대의 악마들이 같은 방법을 썼다고 확인합니다. 고위 악마들은 끊임없는 전투로 진화합니다. 그들이 더 심하게 다칠수록 돌아올 때 더 강해집니다. 마법과 전투 기술 모두에서 많은 초월자들이 그들의 손에 죽었어요. 그들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고 말았어요. 그녀는 이 다중 능력을 가진 괴물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탈출하면 결과는 상상할 수 없어요. 승리를 위해 여기서 제거해야 해요. 그때 무기로 가득한 블랙 리버가 도착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테킬라 유적 공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3명의 유능한 지휘관이 감시탑에 들어서자 유적이 그들 앞에 완전히 펼쳐졌습니다. 고향을 보니 아가사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동맹에 가입한 날을 회상합니다. 의식 후에 초월 마녀들은 그녀와 같은 젊은 인재가 그들의 대열에 합류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가사는 많은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테킬라 시티의 비밀 실험실에서 일을 시작할 무렵에는 초월적인 마녀들의 미화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연합의 어두운 본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호자로 칭송받던 그들은 실험을 위해 동족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혐오감을 주었고 그녀는 그들의 방식과 관련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악마들이 도시를 침입했습니다. 성벽이 뚫리고 동맹군은 무너졌으며 테킬레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녀가 악마들과 싸우는 동안 도시를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적을 막는 동안 부하들에게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큰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질서가 재구성될 수 있는 그 야만적인 땅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하인 중 한 명은 끝까지 남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인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켰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그녀는 철도끼에게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만약 제1군이 전선을 10km 내로 성공적으로 전진한다면 그녀는 자신과 신벌 마녀들이 테킬라시를 목표로 첫 포탄을 발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 악마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참호를 통해 전진, 최전선에 있는 첫 번째 군대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불행히도 실비는 악마들이 그녀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2개의 큰 신벌석을 배치하여 더 이상 그들의 움직임을 볼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 알람을 울린다. 선로에서 작업 중인 공학팀은 즉시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달려간다. 그들은 허가 없이 떠나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았어요. 모두 대피소에 들어가자 실비는 공학팀의 성공적인 대피를 보고해요. 기지가 정전 상태에 들어가자 제1군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실비의 업무는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모든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포병팀이 포병 설치를 위해 적 위치와 발사 좌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랙리버 팀도 적 위치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즉시 비행 듀오 매기와 라이트닝에게 연락합니다. 적이 실비의 마법 눈빛을 방해하고 있어 그 지역을 정찰할 수 있는 사람은 2 비행사뿐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2 소녀는 적의 움직임을 추적하러 출발합니다. 매기는 야간 시력을 활용하려고 재빨리 부엉이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기 전 마법 사냥꾼이 움직인다는 명령을 받아 퇴각합니다. 그 악마 이름만 들어도 라이트닝의 PTSD가 발동해요.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삼키고 정신적 제약을 극복해요. 자신의 속도에 자신 있는 그녀는 그 괴물을 능가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녀가 소닉의 속도로 하늘로 날아오르자 매기는 지상의 정찰을 맡습니다. 갑자기 상급 악마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지만 라이트닝은 그것을 먼지 속에 남겨둡니다. 그녀의 속도는 각성 후 증폭되었어요. 아래 지상에선 거미 같은 악마들이 거대한 돌기둥을 굴리고 있는 걸 발견해요. 빠르게 정찰을 마친 후 라이트닝은 적의 영토를 벗어나 안전지대로 질주해요. 그녀는 그 느림보 녀석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잊지 않고 내보이며 정보를 보고합니다. 기체에 장착된 대포가 즉시 발포합니다. 포탄들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떨어지는 별처럼 날아간다. 그 눈부신 빛은 인류에게 희망의 등대처럼 빛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지휘소 안에서 아이언X는 악마들과의 첫 번째 전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만약 낮이었다면 전투는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실비의 시야가 차단되어 적 위치를 추적할 수 없고 사각지대도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리스는 걱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녀에게는 오히려 악마들이 진짜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언X는 힘들게 비축한 탄약이 떨어질까봐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는 그에게 적이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악마들도 박격포 사정거리에 도달하면 방역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을 위한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명탄 빛 범위에 들어서는 순간 전투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포병이 배치된 전선으로 돌아가면 고위 악마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 악당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인간을 압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기사 중 한 명이 조명탄을 발사하고 고각 사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즉시 하늘이 조명탄이 터지면서 밝아지고 포병들은 그 눈부신 빛을 바라봅니다. 목표가 드러나자 포병은 악마들에게 지옥을 퍼부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땅까지도 파괴합니다. 고위급 악마는 그의 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야간 기습으로 인간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필멸자들은 완벽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 정확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력한 벌레가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입니다. 이 악마는 그의 왕이 이 사실을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군대가 학살당하는 걸 보며 그는 날아오릅니다. 인간의 눈과 팔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의 왕의 대확장 계획이 무너질 겁니다. 그런 결심으로 그는 열기구로 돌진하여 안에 있는 정찰병을 찢어버립니다. 한편 악마들은 필사적으로 포병 쪽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나 총알과 대포의 끊임없는 포격 속에서 그들은 산산조각 납니다. 거미조차도 총알에 강한 악마들처럼 대포 앞에서는 무너진다. 그 후 날아오는 짐승들이 오지만 이미 대기 중인 지상 방어에 의해 격추된다. 상위 계급의 악마가 나아가지만 그조차 폭풍을 견디지 못합니다. 폭발과 끊임없는 포격이 그를 새벽까지 막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적은 완전히 소탕되고 소수의 생존자들만 후퇴했습니다.
악마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며 아가사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승리가 그들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들은 테킬라 유적을 더욱 파괴하기 위해 수십 대의 장거리 포를 준비합니다. 아가사는 철도끼에게 이 소원을 꼭 이루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와 마녀 동맹이 함께 있는 가운데 그들은 직접 테킬라의 파괴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스는 400년 전 아가사와 함께 일하며 인간을 얕봤던 것을 아가사에게 사과합니다. 이제 그녀는 항상 과소평가했던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사와 마녀들은 포병 로프를 손에 쥐고 반가쇠를 당겨 티킬라를 산산조각 내는 대규모 포격을 퍼붓습니다. 신성한 돌이 파괴되면서 실비는 시력을 되찾습니다. 이제 계획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매복할 시간입니다. 실비, 안드레아와 그들의 팀이 공격을 준비합니다. 5긴 날을 기다린 끝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소녀들 중 한 명은 벌써 만두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축하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이것이 끝나면 진지한 카밀라는 임무에 집중하라고 상기시킵니다. 나중에 먹을 시간 충분하다고요. 안드레아도 카밀라의 엄격함을 알아차리지만 그녀도 몰래 침을 삼키며 표정을 관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몬스터의 우렁찬 포효가 지역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대포 아래 맞아 등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해골 생물이었습니다. 부상당한 괴물의 비명을 들으며 애쉬는 이 기괴한 생물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비록 그들이 생명이나 의식의 흔적이 없는 빈 껍데기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실비가 갑자기 보고하기를 해골 괴물이 대포에 맞은 자리에서 붉은 안개가 새어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악마 사냥꾼도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가 갑자기 후퇴합니다. 전장에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해골조차도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악마들이 그것을 막으려 하지만 결국 거대한 괴물의 무게에 눌려 짓밟히고 맙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악마들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법 슬레이어 악마가 이미 테킬라에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안드레아에게 그 녀석을 매복하여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뜨릴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는 저격총을 잡고 숲의 울창한 나무십 사이로 조준을 좁혀 마침내 악마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다행히도 그 악마는 안드레아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특정 방향으로 곧장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여전히 소총 사정거리 내에 있어 사격 조건이 좋습니다. 안드레아는 소총에 특수 탄환을 장전한 후 다시 목표에 집중하고 조준을 고정한 뒤 반가쇠를 당깁니다. 총구에서 총알이 튀어나오고 안드레아는 총의 강한 반동에 의해 뒤로 밀려납니다. 다행히도 애쉬가 재빨리 그녀 뒤로 뛰어들어 그녀가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녀는 급히 그 여자에게 악마가 처리되었는지 물어봅니다. 안드레아는 다시 집중하여 총알이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알아차립니다. 총알이 점점 가까워지자 악마는 마침내 매복당했음을 깨닫습니다. 악마의 눈에서 보이는 그 무시무시한 반짝임은 안드레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결국 총알은 목표를 찾아 악마의 가슴을 관통하고 그것을 마치 피냐타처럼 수많은 조각으로 산산조각 냅니다. 안드레아가 목표가 제거된 것을 확인하자 다른 소녀들은 기뻐했고 애쉬는 귀부인의 훌륭한 일을 칭찬하며 그녀를 토닥였습니다. 애쉬는 번개에게 전화해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시겔에게 후퇴하라고 지시합니다. 틸리는 목표가 너무 빨리 제거되어 자신의 역할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안드레아는 그 악마의 눈빛이 자신을 향한 것이었는지 궁금해하며 그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악마가 어떻게 그렇게 멀리서 자신을 감지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실비도 그 혐오스러운 눈빛을 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실비는 악마가 그저 우연히 그들의 방향을 본 것이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악마는 이미 죽었으므로 아가사는 무의미한 생각에 빠지는 것이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악마가 패배했으니 안드레아는 애쉬가 그 악마에게 받은 상처가 몇 분 안에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흉터를 만져본 후 애쉬는 회복 기미가 전혀 없다. 이는 악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실비도 이를 깨닫지만 조금 늦었다. 그녀는 다가오는 위협을 최대한 빨리 경고합니다. 애쉬는 빠르게 움직여 큰 검으로 공격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공격은 여전히 그녀 뒤에 있던 마녀를 맞추었고 그녀를 나무에 고정시켰습니다. 그 악당은 아직 살아있고 드디어 그들의 팀을 찾아 꽤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법사 마지는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아 배경에서 고통스럽게 기침합니다. 반면에 악마는 애쉬의 빠른 반사신경과 뛰어난 힘을 칭찬합니다. 그녀가 그 공격을 막지 못했다면 부상당한 소녀는 즉시 죽었을 거예요. 포니테일 마녀가 쓰러진 상태에서 그들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어요. 그녀만이 그들을 이동시킬 아크 마법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한편 악마는 실비를 가리키며 그녀의 나쁜 시력이 전투에서 악마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비난합니다. 또한 안드레아가 그 총을 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무자비한 정확성을 칭찬합니다. 이제 인류를 대표하는 많은 저명하고 강력한 인물들이 이곳에 모인 가운데 악마는 자신을 이 원정대의 지휘관 에즈룰룩이라고 소개하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처형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안드레아와 그녀의 팀이 체커를 할 때 이 악마는 체스를 하고 있었네요.
이 악마는 모두를 이곳으로 유인하려고 정교한 계획을 세웠고 가짜 환영으로 자신을 투영해 성공했어요. 더욱 불안한 것은 악마가 그들을 끝내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안드레아를 그 진정한 의도에 대해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애쉬가 이 생명체와 과거에 만난 일을 떠올립니다. 그들 모두는 완전히 물리치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지금 최선은 시간을 버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안드레아는 이미 마법력을 50%나 소모했어요. 실비, 카밀라, 마지는 공격 능력이 거의 없다. 그녀는 번개가 곧 오기를 바란다. 이미 도착했어야 했기에 그녀가 없다는 건 뭔가 이상한 걸 감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시간을 벌기 위해 안드레아는 대화를 시작하며 이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그녀가 공격하기 전에 그녀와 팀은 주변을 스캔했으며 9km 내에 목표물이 없었습니다. 악마는 그들이 테킬라 뒤와 신석 광산 근처에 수많은 터널을 파서 거의 감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분기 경로는 지하 깊숙이 묻혀 있어서 팀이 완전히 간과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함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역을 계속 감시하다 결국 그 함정에 빠졌다. 안드레아는 그가 어떻게 그들의 위치를 찾았는지 더 묻는다. 이 악마는 자신만만하게 그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를 찾은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쉽게 말해 그를 감시하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드레아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안의 악마가 목표를 추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많은 눈을 가진 괴물이 하늘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녀가 격추한 미끼는 그 많은 눈을 가진 악마와 연결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잠시 미뤄둬야 해요. 지금 진짜 걱정은 악마들이 이미 증원군을 배치하고 이 매복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악마를 향해 총탄이 쏟아지며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실비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심벌의 마녀들이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베티가 상황을 장악할 준비가 되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동안 안드레아는 앞에 닥친 위험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악마는 손가락을 들어 숨겨진 거미 악마들에게 공격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거의 즉시 공중의 창들이 쏟아져 내려와 그룹을 공격했습니다. 안드레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거대한 방패를 소환했지만 악마는 단 한 번의 손짓으로 그것을 쉽게 부셔버렸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반마법 능력을 사용하여 이를 해낸 것 같고 팀은 다가오는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신벌 마녀들이 안드레아와 다른 사람들 앞에 뛰어들어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안드레아는 허벅지에 깊이 창이 박혔습니다.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모여 후퇴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모두가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징벌의 마녀는 그녀에게 제1군의 전진 집결지가 남쪽에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불행히도 그 경로는 이미 적에게 점령당했으므로 서쪽의 순만이 유일한 탈출 경로로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미친 악마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고 신벌 마녀들이 그들을 하나씩 총으로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애쉬는 안드레아에게 마법 큐브를 던져주고 안드레아는 즉시 그들의 상황을 기지에 보고합니다. 신성한 마녀에게 엎인 안드레아는 후퇴하며 애쉬에게 매복한 거미 악마 2마리를 제거하라고 지시합니다. 떠나기 전 애쉬는 친구 틸리에게 지체 말고 즉시 이동하라고 경고합니다. 심벌 마녀의 등에 탄 안드레아는 마녀의 총을 잡고 한 손으로 발사하여 길을 막는 악마들을 쓰러뜨립니다. 한편 애쉬는 안드레아를 향해 돌진하는 주요 악마와 맞서 싸웁니다. 실비가 경고하자 심벌 마녀가 공격을 막고 전면 타격을 받습니다. 베티는 샷건으로 악마에게 총알을 퍼부어 그를 물러나게 합니다. 피해가 상당했지만 악마는 즉시 치유되었고 실비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찢어진 살이 스스로 이어져서 뒷부분이 완전히 재생되었습니다. 악마의 하수인이 곧 도착해 붉은 안개 같은 다른 용기를 가져옵니다. 악마는 그것을 마시며 상승 후 얻은 새로운 치유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는 그들을 비웃으며 그들이 필연적인 것을 단지 늦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항을 멈추면 고통 없이 죽게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티는 1000번을 죽더라도 악마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편 안드레아는 심벌의 마녀가 치명상을 입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봅니다. 귀족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왜 자신의 목숨을 구했냐고 묻습니다. 부상당한 마녀는 미소를 지으며 전장에서 죽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희생이 안드레아의 잠재력을 낭비하지 않게 한다면 그럴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귀족 여성에게 전장에서 죽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던 사람을 애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제 애쉬와 악마가 맞붙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애쉬가 이 강적과 싸우기 힘들어하는 게 분명하며 악마는 그녀를 계속 조롱합니다. 애쉬는 고군분투하는 중에 필리스의 귀중한 말을 떠올립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승리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목표와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연합에 기록된 초월을 이룬 모든 전사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끝없는 갈망을 통해 이를 성취했습니다. 그 순간 매기와 라이트닝이 전장에 도착하여 광란의 악마들을 마치 마네킹처럼 손쉽게 쓰러뜨립니다. 그들의 방해에 격분한 고위 악마는 즉시 그들을 향해 맹렬히 돌진합니다.
그 순간 애쉬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검에 집중시킵니다. 눈부신 섬광과 함께 그녀는 단 한 번의 배기로 고위 악마를 마치 케이크를 자르듯이 반으로 가릅니다. 엄청난 에너지 소모로 지친 애쉬는 라이트닝에게 즉시 후퇴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적이 위협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힘을 제어 못하고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매기는 부상당한 생존자들을 붙잡고 둘은 함께 퇴각합니다. 매기는 애쉬가 신성한 의지에 문양 없이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이트닝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애쉬의 힘은 초월 자체를 넘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전장으로 돌아온 애쉬는 그녀가 방출한 에너지로 인한 심한 반동을 느낍니다. 그녀가 곧 다시 공격하지 않으면 악마는 분명히 방역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고위 악마의 하수인이 앞으로 나서더니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마법의 기원으로 돌아가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애쉬는 악마가 두 동강이 났는데도 살아있는 걸 보고 믿기 힘들어합니다. 악마는 아직 완전히 승천하지 않았고 두 동강 난 후엔 도움 없인 승천을 완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급자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묻자 악마는 냉정히 그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놀랍게도 하급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종족이 승리하면 신성한 전투가 일어나 운명의 감옥에서 벗어나 손대지 않은 하늘에 도달할 것이라 믿습니다. 고위 악마가 그들의 확실한 승리에 대해 확신을 주자 하급자가 자신의 머리에서 돌을 뽑아 주인의 가슴에 깊숙이 박아 넣습니다. 악마가 방금 흡수한 새로운 영혼과 융합하는 동안 애쉬는 또 다른 신성한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녀의 검에 흐르는 힘은 너무 커서 그 빛이 수마일 밖에서도 보입니다. 한편 악마의 몸은 완전히 재생되고 그들의 힘이 다시 충돌하여 엄청난 충격으로 지역이 흔들립니다. 공격이 그를 해치지는 못했지만 악마는 여전히 애쉬의 기량을 인정하며 그녀를 인류의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하나라고 칭찬합니다. 수명이 제한된 종족으로서 이 정도의 힘에 도달하는 것은 그의 말에 따르면 정말로 칭찬할 만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두 번의 신의 의지 전쟁에서 싸울 만큼 오래 산 존재와 인간이 맞설 수 없다고 자랑합니다. 자신을 좀 더 지켜쓴 후 그 악당은 애쉬의 생명을 끝내기 위해 앞으로 돌진합니다. 두 사람은 폭발적인 힘의 교환 속에서 충돌하며 신성한 에너지와 어두운 에너지의 흔적을 남깁니다. 잠시 충돌을 멈추고 둘 다 숨을 고르며 전투 중간에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는 악마도 애쉬가 그녀의 압도적인 힘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법의 기원과 합쳐진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녀는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힘을 얻었지만 그 힘이 그녀를 내부에서부터 삼키고 있습니다. 애쉬에게 남은 결과는 두 가지뿐입니다. 그녀가 다루는 마법에 의해 재가 되거나 정신없는 괴물이 되거나, 물론 애쉬는 그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이는 악마에게 큰 재미를 줍니다. 그는 그녀의 희망 없는 결단력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가 중얼거리는 동안 애쉬는 움직여 그 자식을 공격할 기회를 만듭니다. 그 자식은 뒤로 몸을 피하며 그녀의 가슴을 꿰뚫는 날카로운 주먹으로 방역합니다. 한편 아가사는 애쉬의 상태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초월 마녀들은 보통 전투 중에 승천함으로 아기타는 애쉬가 같은 단계를 겪고 있을 거라 추측합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승천한다면 마법 학살자 악마조차도 그녀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라이트닝은 그 고위 악마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으며 악마들도 전투 중에 승천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가사 기억으로는 동맹에서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롤랜드가 꿈의 세계에서 목격한 바에 따르면 악마들은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고품질의 마법석과 성공적으로 융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투 자체가 그들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법석 융합은 마녀 성년식 시험과 비슷합니다. 그 시험은 마녀가 자신의 마법을 잘 쓸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많은 마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그녀를 해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마의 돌 융합 실패는 치명적 반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애쉬를 걱정해서입니다. 아기타는 초월 전투가 능력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리고 만약 데몬 슬레이어의 반마법 전술이 실패한다면 이 전투의 결과는 너무나도 예측 가능하다고 한다. 갑자기 라이트닝은 멀리서 불쾌한 폭발음이 울리는 것을 듣고 걱정이 깊어집니다. 그녀는 애쉬가 걱정되어 틸리 공주의 지원군이 언제 도착할지 묻습니다. 아가사는 지원군이 지금 갈매기에 전투 장비를 싣고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들이 고위급 악마의 위치에 도달하는 데는 10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물론 15분은 라이트닝이 가만히 앉아있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녀는 빠르게 매기에게 부상자들을 테킬라 유적 남동쪽의 집결 지점으로 호송하라고 지시합니다. 번개에 대해서는 그녀가 뭘 계획 중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애쉬로 돌아가 보면 악마의 손이 여전히 그녀 가슴에 박혀 있고 그녀 몸 주위로 신성한 오라가 방사되고 있어요. 사실 애쉬가 그 악당의 손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15분 동안 이 괴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입니다. 악마는 여러 개의 어두운 뒤틀린 촉수를 뻗어 애쉬의 몸에 파고듭니다. 그 고통은 그녀가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가는 바늘이 혈관을 통해 곧바로 그녀의 뇌로 꿰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유지하려는 순전한 의지력이 없었다면 이미 기절했을 거예요. 한편 악마는 그녀를 괴롭히며 그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악당은 사실 애쉬의 마법을 장악하려 해요. 그가 그녀를 삼킨 후 얼마나 더 강해질지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애쉬는 이 녀석의 통제에 빠지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등이 기괴하게 변형되고 불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애쉬는 계속 저항하며 그 추한 생명체로부터 조롱 섞인 칭찬을 받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모든 저항이 자신에게는 무의미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상, 신념, 인내, 끈기는 모두 약자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녀를 계속 소비하는 동안 그의 몸은 계속 변형된다. 그의 영향력이 애쉬의 머리에 닿으려 할 때 라이트닝이 갑자기 손에 수류탄을 쥐고 나타난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악마의 등에 그것들을 던졌습니다. 폭발이 공기를 찢으며 파편이 악마의 등에 부풀어 오른 덩어리를 찢어 터뜨리며 풍선처럼 터뜨렸습니다. 애쉬가 악마의 촉수를 몸에서 밀어낼 완벽한 기회였고 그녀는 이를 위해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악마는 인간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죠. 이제 애쉬가 이 추한 괴물을 내려다볼 차례입니다. 우리의 소녀는 마지막 신성한 빛 공격을 발사하여 그 자리에서 괴물을 소멸시키고 공중으로 증발시킵니다. 부상을 입은 라이트닝은 그녀의 거친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애쉬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닝의 마지막 순간 개입이 그들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충격으로 변하고 라이트닝은 애쉬가 사라지는 걸 봅니다. 손에서부터 시작해 애쉬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후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가 사용한 힘에 대한 대가입니다. 누군가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눈을 두면 마법은 그들을 그 목표로 이끕니다. 그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요구할 때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그녀는 몸이 사라지기 전 몇 마디 암호 같은 말을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전투가 끝나고 우리는 며칠 후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롤랜드는 그들의 승리 소식을 듣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입은 큰 손실로 인해 축하의 기분은 무뎌진다. 그는 시스터 리프에게 며칠 동안 돌아가서 쉬라고 명령한 후 전화를 끊는다. 나이팅게일이 전쟁 결과를 묻자 롤랜드는 승리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군대는 최소한의 손실로 테킬라를 점령했고 신석 광산에서 건설 중인 미스트 타워 기지를 발견했습니다. 매복 계획은 실패했지만 마법 학살자 악마가 죽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악마가 사라져서 번개와 시스터 리프를 괴롭혔던 저주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엘레나와 애쉬 두 마녀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엘레나는 안드레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심벌 마녀였습니다. 물론 나이팅게일도 그 결과에 대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애쉬가 초월적인 존재로 변하여 악마와 함께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현장에는 녹아내린 작은 칼자루만 남았습니다. 애쉬는 오만하고 자부심이 강했지만 항상 자신의 선택에 진지했습니다. 엘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둘 다 이 운명을 오래전부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롤랜드가 책임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울한 얼굴로 틸리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오빠를 꽉 껴안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녀의 포옹은 감정을 쏟아내며 더 단단해집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다가 지쳐 거의 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롤랜드는 그녀를 조심히 소파에 눕히고 안내게 곁에 있어달라고 합니다. 안나는 이해하며 슬픔과 죄책감이 사라질 때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롤랜드는 며칠 동안 제3 국경 도시에 머물 계획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그곳에 있었으니 며칠 더 있는 게 나쁘진 않아요. 게다가 작전 횃불의 승리 소식이 곧 제3 국경 도시에 전해질 것입니다. 안나는 그가 떠나기 전 행운을 빌며 가볍게 입맞춤합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그에게 나이팅게일을 데려가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이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제3변방 도시에서 파샤는 문 앞에서 롤랜드와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바로 전쟁 결과를 묻고 롤랜드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평원의 악마들은 소탕되었고 마법 슬레이어 악마도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테킬라는 제1군의 통제해 있습니다. 파샤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모든 동맹 회원들이 롤랜드의 발표를 직접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녀들은 결과를 듣자마자 기쁨에 찬 축하를 시작하며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반짝입니다. 알리시아는 앞으로 나와 롤랜드에게 그동안 무시하는 태도로 말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지금부터 그녀는 그가 테킬라의 유일한 통치자이며 모든 마녀가 그의 명령 아래에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런 다음 롤랜드는 슬픈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엘레나의 죽음. 그러나 테킬라 마녀들은 특별히 슬퍼 보이지 않으며 결국 이 결과에 오래전부터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복 부대는 의도적으로 악마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동맹시대 동안에 일어났다면 생존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손실보다 얻는 것이 훨씬 큽니다. 롤랜드 같은 인간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죽음은 그들 사이에서 깊이 정상화된 개념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아프게 하는 유일한 것은 무의미한 죽음입니다. 그들은 오래전 이날을 위해 몸을 바쳤습니다. 엘레나는 그들의 대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롤랜드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녀들은 악마를 물리쳤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국경 마을로 돌아가면 첫 번째 군대가 전쟁에서 돌아와 거리로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영웅들을 위해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은 완전한 명예로 안장되었습니다. 많은 무덤 중 엘레나와 애쉬를 위한 것이 있으며 애쉬의 검은 그녀의 용기와 전사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아이언 X와 다른 이들은 전사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명예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롤랜드의 사무실로 돌아가면 그는 바로프 노인에게 모든 장관들을 소집하라고 명령합니다. 전달할 새로운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악마의 소굴로 장면이 전환되며 어두운 분위기의 인물이 거대한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를 둘러싼 것은 고위 악마들로 구성된 의회이며 모두 여러 눈을 가진 거대한 탑 악마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의장을 맡은 자가 왜 모였는지 상기시키며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들 중 한 여성 악마는 다른 이들과 함께 최근 의식의 영역에 도달한 상승자에 대해 호기심을 보입니다. 상승자의 각성은 여기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파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파문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 파문의 배후가 서부 전선 선봉대 지휘관이었던 고위 악마 에즈룰룩이며 애쉬가 그를 죽였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서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의회 지도자는 에즈룰룩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고 인정하며 이 발언은 여성 악마를 짜증나게 합니다. 인간들이 너무 거만해지기 전에 그들의 고위 동료 중 한 명을 죽인 후 그녀는 그들이 전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네버윈터에서는 롤랜드가 각 정부 부처의 장관들로 가득 찬 자신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롤랜드는 모두가 거의 10개월 동안 지속된 작전 토치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번 승리로 마침내 그 결실을 거두었다고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네버윈터의 영향력은 이제 비옥한 평야 깊숙이까지 확장되었으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악마의 위협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서부 지역은 더 이상 위험하고 험난한 황무지가 아니라 무한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광활한 비옥한 영토가 될 것입니다. 내 왕국의 모든 땅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평야는 앞으로 100년 동안 네버윈터의 주요 확장 방향이 될 것입니다. 현재 롤랜드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자원은 더 많은 인구입니다. 네버윈터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장률을 크게 높이려 합니다. 바로브는 인구 확장 계획을 총괄할 것입니다. 목표를 설명한 후 롤랜드는 안나와 함께 마법 큐브 증기 엔진 프로토타입 실험을 위해 공장으로 가기로 합니다. 지하 벙커에서 우리는 셀레네가 만든 마법 큐브로 구동되는 작동 중인 프로토타입을 봅니다. 셋을 세고 나서 롤랜드는 레버를 당겨 엔진을 작동시킵니다. 기계가 생명을 얻은 듯 웅웅거리며 작동을 시작합니다.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발명품으로 인해 롤랜드는 현재의 산업혁명이 곧 구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솔직히 그의 이전 세계 사람들도 이 정도 효율성을 달성 못했고 이 5세대 증기 엔진들이 그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며칠 후 번개와 매기가 평소처럼 지역을 정찰합니다. 번개가 위험이 없다고 보고하자마자 매기가 갑자기 나쁜 소식을 가지고 급히 돌아옵니다. 두 사람은 하늘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자 재빨리 몸을 숨깁니다. 그 균열에서 이전 회의를 주도했던 동일한 악마가 내려옵니다. 그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의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은 후퇴하여 테킬라 마녀들에게 보고하기로 합니다. 이제 이 산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손대지 않은 낙원이 아님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롤랜드가 아가사와 다른 이들과 또 다른 회의를 여는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북부 산봉구리 위에 붉은 안개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신성한 돌 광산이 위치한 곳입니다. 아가사는 그 광산을 파괴하지 못한 것이 테킬라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만 롤랜드는 지난 4세기 동안 고위 악마들의 부상과 그들의 끊임없는 진화가 그들을 점점 더 대적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녀가 탓할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아기타는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합니다. 연합에 축적된 연구와 광산의 위치에 따르면 그 오벨리스크 탑들에서 생성된 붉은 안개는 쉽게 산 주변의 넓은 방형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 광산은 채굴을 기다리는 신성한 돌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악마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점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롤랜드는 그들이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아이리스에게 몸을 돌려 총참모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총참모부는 확실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륙의 능선은 좋은 은신처입니다. 악마들은 그곳에서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네버윈터에게 방역 준비를 위한 필요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참모부는 만약 악마들이 에버윈터 왕국에 나타난다면 그레이캐슬은 더 이상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롤랜드는 그녀에게 일반 참모부가 붉은 안개가 퍼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케이지 마운틴이라는 가정해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합니다. 신의 의지에 따른 세 번째 전투는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며 이제 그 전투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테킬라 전쟁의 승리는 400년 전 인류가 겪은 참혹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네버윈터가 승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현재 그는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회의 후 롤랜드는 여동생에게 다가가 잠시 대화하려 합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애쉬가 살아있을지 모른다고 그녀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틸리는 이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롤랜드가 처음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들었을 때와 같았죠. 그는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그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틸리는 애쉬의 상태가 꿈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고 추측해요. 사실 롤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설명할게요. 우리는 꿈의 세계 어딘가를 걷고 있는 롤랜드로 장면이 바뀝니다. 그가 적의 영토에 들어서자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고 분위기는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찹니다. 롤랑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긴 흰머리의 남자입니다. 그는 롤랑에게 긴장을 풀라고 하며 여기 있는 누구도 그의 목숨을 빼앗을 의도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이 괴짜는 방금 이 세계에 도착했으며 작은 롤랑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을 신들의 전령 알파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계의 인간들이 침식이라 부르는 신들이죠. 롤랜드는 이 광대가 프리즘 시티를 침략했다고 비난하지만 알파는 자신을 침략자라 부르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단지 신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을 뿐이며 돌아가기 전에 무술가들이 실패할 운명임을 롤랜드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끔찍한 운명 대신 그는 모든 무술가들이 신들에게 충성하라고 제안합니다. 롤랜드가 질문이 많을 거라 확신하지만 나중에 호기심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제안을 수락하면 소년에게 힘을 주겠다고 하며 그 힘을 직접 그의 몸에 주입해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롤랜드는 거절했을 때의 결과를 묻습니다. 그런 경우 알파는 모든 무도가가 괴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생물들은 약간 약할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이제 롤랜드가 막대한 힘을 얻고 세상의 진실을 배울 기회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하고 의식 없는 꼭두각시가 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롤랜드는 마녀들로부터 준비 완료라는 텔레파시를 받습니다. 가세요. 롤랜드는 자신 있게 역전 카드를 꺼냅니다. 그는 이 세계의 창조자라 모든 사람을 자신의 뜻에 따르게 할 권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에게 두 가지 선택을 줍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모든 코어를 넘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코어를 강제로 빼앗기는 것입니다. 알파는 롤랜드가 혼자라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거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지만 그때 소녀들이 암살자처럼 망토를 두르고 나타납니다. 알파의 부하들이 주인의 힘을 칭송하는 동안 마녀들은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립니다. 주저없이 그들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현실 세계로 돌아와 기사로부터 긴급한 소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롤랜드를 봅니다. 천둥이 소용돌이 바다에서 돌아왔고 주목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후 썬더는 폐하를 만납니다. 대화 전에 롤랜드는 그에게 차가운 음료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모험가가 이렇게 긴장한 모습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썬더는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지금은 바다 구울과 자주 마주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게다가 물속 깊은 곳에는 더욱 무서운 괴물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롤랜드는 그가 언급한 생물들이 하늘바다 영역에 속하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악마들로 이루어진 전체 문명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썬더는 이러한 괴물들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살과 뼈로 이루어진 그들의 골격 구조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 배처럼 물 위에 떠다니고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랜드는 신의 유물에서 본 비슷한 생물들을 떠올립니다. 그는 함대가 어떻게 위험을 피했는지 묻습니다. 알고 보니 썬더와 그의 승무원들은 운이 좋았어요. 그 괴물들은 내부 갈등에 휘말려 도망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롤랜드는 위대한 모험객에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길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이번 탐험 후에 산더가 라이트닝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번 탐험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제 하늘바다 영역이 대부분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롤란는 유감스럽게도 산더가 당분간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악마들과 싸움에 집중하고 싶어 하십니다. 라이트닝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니 지금이 그가 그녀에게 정체를 드러내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천둥은 이것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후 우리는 인근 땅을 점령한 악마들을 관찰하는 감시탑 위의 사냥꾼 철도끼에게로 장면을 전환합니다. 한 병사가 갑자기 도착해 네버윈터에서 물품이 잘 도착했다고 보고하며 그것이 폭발물이라고 말합니다. 계획이 준비되자 아이언엑스는 악마 기지에 설치된 TNT를 폭파하라고 명령합니다. 병사가 작동시키자마자 팡시티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점령 중이던 악마들을 소멸시킵니다. 도시 안에서는 의회에서 봤던 고위 악마가 폭발 현장으로 급히 달려가지만 동족이 타버린 것만 발견합니다. 그 거물은 부하 토도로크에게 인간 군대의 움직임을 정찰하고 작은 활동이라도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자이시스에게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생존자를 찾으라고 지시합니다. 고위 악마인 말은 이것이 또 다른 골치 아픈 인간의 발명품일지도 모른다고 불만을 가집니다. 이후 모든 전투기가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 중인 공군 기지로 장면이 바뀝니다.
알고 보니 틸리는 이 임무에 모든 훈련생 조종사를 데려갈 계획입니다. 이 훈련생들이 부족한 것은 이론적 지식이며 지금 한 달을 들여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녀는 임무 후 언제든 이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비행기에 올라타고 이륙하자마자 훈련생들이 그녀를 따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조종사들과 함께 북부전쟁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왕국과 지역에서 왔지만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하나로 행동합니다. 이 통합된 움직임은 신성의지의 전투에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전 2번의 신성 전쟁에서 이렇게 단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상급 악매계로 돌아가 그가 어두운 의식을 수행하며 거대한 포털을 소환하는 장면을 봅니다. 포털에서 나오는 악마는 슈퍼사이어인 레벨 2처럼 강력합니다. 그는 군대가 준비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 대장부는 목표를 세웁니다. 이 섬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라. 붉은 악마가 위세를 떨치며 포털에서 수많은 악마 군대가 쏟아져 나와 섬을 향해 곧장 행진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5분이 지났고 적은 이미 내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들이 인간을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완전히 버려져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많은 미완성 건물들이 서 있고 그 상태로 보아 최근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는 듀크섬이 불과 며칠 전에 버려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고 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체 듀크섬이 거대한 폭발로 폭발합니다. 충격파가 바다를 가로질러 퍼지고 불타는 버섯 구름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상위 계층 악마가 상황을 처리하기도 전에 그는 바다를 건너는 배들을 발견하고 그중 하나에 라이트닝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자식은 적을 더 잘 보기 위해 배들 근처에 포털을 만듭니다. 가까운 포털을 본 라이트닝은 번개처럼 돌진하여 그 녀석을 머리로 들이받습니다. 포털을 뚫고 나아가 단 한 번의 박치기로 악마를 아래로 떨어뜨려 아무도 그를 구하거나 잡을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롤랜드가 꿈의 영역에서 발키리라는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폐하께서는 이 뿔 달린 여성과 협상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이 세계의 창조자라는 점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며 그녀에게 자신의 직함과 계급을 제대로 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여자는 자신을 악몽의 군주라고 소개합니다. 롤랜드는 그녀에게 익숙한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배신자 신의 사자를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뿔 달린 여자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스승이 한때 언급했던 신의 사자가 아마도 이 여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스승이라는 말을 듣고 롤랜드는 호기심이 생겨 그 사람에 대해 묻습니다. 그 여자는 스승이 천형 시스타리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듣고 롤랜드는 마음속에 무언가 번쩍이며 동맹의 사막 맹세 회의 중 벽에 걸린 초상화가 떠오릅니다. 그 초상화는 아마도 같은 고위 악마 시스타리스를 묘사한 것일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악마 시스타리스는 3번 승천하여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고대에는 그녀가 악마와 인간을 연결하고 인간의 지식을 자신의 종족에게 전수한 인물이었습니다. 롤랜드는 뿔 달린 여인에게 신의 의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가 전쟁에서 이길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폐하께서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그가 준비할 시간이 100년만 더 있었다면 승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설령 악마들이 블랙스톤 타워 아래에 숨어 있어도 인간들은 그들을 바퀴벌레처럼 전멸시킬 거예요. 하지만 롤랜드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신의 사자의 경고는 이미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끝없는 영역에 도달해야 해요. 그 여정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만약 그가 이 전쟁을 끝낼 기회를 놓친다면 그들에게 닥친 재앙을 되돌릴 수 없어요. 그 여자가 돕기를 꺼리자 롤랜드는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전쟁이 계속되어 큰 손실을 초래하거나 두 종족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신성 전쟁에는 중간지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롤랜드는 이번엔 다를 거라 믿어요. 양측이 대화하고 관점을 바꾸면 두 종족 모두에게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장면은 다시 악마들이 회의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빨간머리 악마가 동료 헤이케주오드를 서부 전선에서 계속 일을 망친다고 비난합니다. 번개의 머리를 맞은 그 사람, 헤이케주오데. 그의 동료들은 왜 그 전선이 왕의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위 악마 중 하나인 발키리가 의식을 잃었을 때 헤이케주오데는 그것을 오직 왕에게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위협을 느껴 성좌 회의까지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키리를 언급한 것 눈치채셨나요? 그게 롤랜드가 현재 협상 중인 그 사람 아닌가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지만 곧 현실 세계가 꿈의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왕이 직접 나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헤이크주오더에게 반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이 회의를 소집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를 판단하기 전에 그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하이캐스 우드는 동의하며 서부 전선에서 더 큰 지원을 요청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병력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더 강력한 걸 원해요. 신이 만든 신이죠. 여성 악마가 즉시 반대하며 신이 만든 신들의 엄청난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종족이 상승한 궁극적인 걸작입니다.
이 기적을 이루기 위해 거의 100년과 셀 수 없는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악마가 마법을 지배하는 데 있어 도약을 상징하며 하늘바다 영역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인간 같은 사소한 것에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악마들은 붉은 안개 없이는 생존할 수 없으니 신이 만든 신은 하늘바다 영역에 대한 유일한 비장의 카드예요. 동부 전선으로 보내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악마 여자가 끼어들어 인간이 해충에 불과한데 왜 갑자기 인간에게 전력을 다하려는지 의아해합니다. 헤이크 주어는 서부 전선에서 그들이 겪은 지속적인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비록 악마들이 여전히 두 주요 인간 왕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지만 더 이상 확장할 힘이 없습니다. 이 교착 상태는 악마들이 조만간 레거시 샤드를 얻기 매우 어려울 것이며 본질적으로 실패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마 여성 중 한 명은 서부 전선에 이미 6자릿수의 증원이 파견된 것을 깨닫고 짜증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아요. 잠시 동안 그들은 하이캐스워드가 모두를 속이려 한다고 의심합니다. 결국 그는 서부 전선을 정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체 지역이 이미 붉은 안개로 덮여 있어서 점령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야 했습니다. 변명하자면 헤이케 조단은 에스룰룩이 죽기 전에 했던 경고를 언급합니다. 그는 그 말을 그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모두의 좌절을 이해하며 변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진실을 보길 촉구합니다. 다중안구의 악마는 서부 전선에 시선을 집중하여 지금까지 롤랜드가 구축한 전투기, RPG, 총기 및 모든 종류의 첨단 전쟁 기계를 목격합니다. 여성 악마 중 한 명은 믿기 힘들어하지만 하이카주오드는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힘은 이제 몇몇 마녀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도 이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기로 무장한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약하고 원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고위 승천자만큼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악마들은 분노로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헤케주드는 그를 비난해도 해결책이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서부 전선의 실패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불가피한 결론입니다. 그들이 곧 행동하지 않으면 10년 내에 인간은 하늘바다 영역만큼이나 무적이 될 것입니다. 최종 결과는 앞뒤로 몰린 악마 종족의 완전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는 왜 신이 만든 신이 그렇게 큰 손실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 오만한 악마는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헤이카주오데는 자신을 증명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즈렐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악몽의 군주 발키리를 언급합니다. 발키리가 의식의 영역에서 어떤 단서를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전선을 포기하고 그 세계로 다시 뛰어들게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종족을 기다리고 있는 파멸을 암시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고대 유산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회의는 이를 허튼 소리로 치부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들이 롤랜드의 꿈의 세계를 의식의 영역이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악마가 그를 처음 만났던 곳과 같은 장소입니다. 어쨌든 헤이커즈오드는 인간이 운명에 의해 선택받았다고 그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며 그 증거가 바로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의회는 인간 같은 하찮은 존재들에 대해 신이 만든 신을 배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가슴의 악마 여성 중 한 명이 방을 조용히 시키고 그녀의 최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침묵의 재앙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그들은 서부 전선을 강화하고 신이 만든 신이 완성되면 인간에게서 유산 조각을 빼앗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일반 악마들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몇몇 도시를 포기하더라도 동부 전선을 남쪽으로 축소하라고 명령합니다. 원래 그들의 세 번째 신의 의지 전쟁에 대한 대전략은 동쪽의 하늘바다 영역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서쪽에서 인류를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이 만든 신을 서부 전선으로 돌리면서 동부의 예상 사상자가 크게 늘었어요. 그리고 그 손실에 대해 헤이키즈가 빚진 것은 하늘돔의 주인이 책임질 겁니다. 그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반복되는 실패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번이 그가 자신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파멸은 영원할 거예요. 장면은 두터운 붉은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인 산맥으로 전환됩니다. 그 지역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 우리의 비행 듀오는 안개를 뚫고 날아가 마침내 악마의 기지를 발견합니다. 공중에 떠있는 섬으로 밝혀졌습니다. 곧 롤랜드는 악마들이 만든 이 창조물, 소위 신이 만든 신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롤랜드는 이미 그것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해요. 결국 그는 특별한 정보원이 있죠. 그는 아마 꿈의 세계에 있는 발키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물체는 포격에 거의 면역이라 첫 번째 군대는 병력을 보존하는 게 우선입니다. 신을 만든 신과 싸울 수 있는 존재는 하늘 기사단뿐입니다. 그들이 전세를 뒤집는 열쇠입니다. 롤랜드는 물리칠 방법을 알지만 성공 확률은 여전히 불확실해요. 틸리는 낙관적입니다. 방역할 방법만 있다면 확률은 중요치 않아요. 그녀는 공동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 믿으며 임무가 끝나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롤랜드는 그녀에게 아이리스를 데려가라고 제안하며 종이를 건넵니다. 그 종이는 악마들에 대한 공식 전쟁 선언문으로 드러납니다. 장면은 동부전선으로 전환되고 하이티어 여성 악마 중 한 명이 하늘바다 왕국에 의해 압도당한 후 분노합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악마왕 자신이 그녀를 만나기를 요구합니다. 여성 악마가 마침내 그녀의 왕을 만났을 때 그녀는 상황이 곧 통제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황을 좋게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왕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부 지역의 모든 안개탑을 하늘바다 영역에 잃었습니다. 완전히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왕은 동부 지역에서 최종 철수를 명령하고 새벽의 땅으로 후퇴합니다. 지금은 인간을 물리치고 유산 조각을 확보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하늘바다 영역으로 주의를 돌리기 전 왕은 이미 신이 만든 신의 핵과 융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성 장군은 그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며칠 후 3명의 스카이나이트 병사들이 전투기를 타고 신이 만든 신 바로 위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떠있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핵폭탄을 투하합니다. 여러 날아다니는 악마들이 폭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 공중에서 파괴하려고 급히 달려듭니다. 하지만 스카이나이트들은 핵폭탄이 닿기 전 총알 세례로 그들을 쓸어버립니다. 이 자살 임무 전 경고를 한 기사 단원이 떠올립니다. 이 폭탄들은 엄청난 힘을 지녔고 폭발 시 빛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익힐 만큼 강력합니다. 그들은 폭발 방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폭탄이 표면에 닿아 범인의 모든 것을 폭파시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악마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증발하는 것을 보고 실비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를 더욱 흥분시키는 것은 자살 임무를 수행한 3명의 폭탄범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즉시 좋은 소식을 틸리에게 전하러 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공주는 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악마들을 물리친 것 같습니다. 장면은 꿈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그 후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페이 유한 여사가 롤랜드와 함께 꿈의 세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며 이제 그 꿈의 세계는 크레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크레들에이 궁금하다면 그것은 고대 데킬라 마녀들이 의식을 업로드하려 만든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이에요. 이제 꿈의 세계와 연결되어 모든 마녀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꿈의 세계는 더 이상 롤랜드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임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롤랜드가 직접 창조하거나 발견한 현대적인 의식의 영역으로 발전했습니다. 모든 영혼, 기억, 정신적 존재들이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롤랜드의 통제 아래 하나의 공유된 세계에서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의 저택 중 하나에서 나이팅게일과 안나가 다시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의 여정이 끝났어요. 결말이 좀 급하게 느껴지네요. 이게 제가 모은 모든 조각들이고 솔직히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고 여러분도 읽는 것을 즐기셨길 바랍니다.